자유대한민국 수호자 뉴스타운 TV를 애청하시는 해외 동포 여러분, 그리고 5천만 국민 여러분, 오늘 안정권의 전라도가 전라도를 말한다 19회차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본방송에 들어가기에 앞서 여러분들께 지난 8일간 탄저균 백신 관련해 가지고 단식 투쟁을 하시고 지금 요양 중에 계시죠. 병원에서 지금 입원 치료 중이십니다. 전문의 소견으로는 4주간의 절대 안정이 필요하다고 하는 소견으로 손상윤 회장님께서 치료를 하고 있는데, 소식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저희가 이 의견을 좀 드렸더니, 회장님께서 병상 편지를 여러분들께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방송 시작하기 이전에 이 손상윤 회장님이 애국 국민과 해외 동포분들에게 보내는 병상 편지를 먼저 낭독을 하고 본 방송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본 방송이 시작될 때까지 실시간 스트리밍 시청자분들이 좀 유입이 돼야 돼요. 그리고 바로 이 병상 편지 읽고 오늘 초대 손님 소개해드리고 본 방송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국 국민과 해외 동포들에게 보내는 손상윤의 병상 편지. 뉴스타운 TV를 사랑하시는 애국 국민과 해외 동포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뉴스타운 손상윤 회장입니다. 청와대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알 권리와 국민의 생존권 문제를 무시하는 등 헌법 수호 의지가 없는 문재인 주사파 정권의 권력 횡포와 언론 탄압에 맞서 누군가는 나서야 하는 상황에서 저는 죽음으로 항거하고자 한겨울 한파 속에도 불구하고 목숨 걸고 단식 투쟁을 감행하였습니다. 단식 투쟁을 끝까지 하려 하였으나 8일차 단식 중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애청자의 119 신고로 강제적으로 병원에 실려왔습니다. 종합진단 결과로는 긴 시간 누적된 가로와 합병증으로 상당 기간 치료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단식 기간 중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시고 관심 가지고 지켜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처음부터 단식을 만류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무방비로 당하는 범보수 우파 단체를 대변하여 주사파 정부에 브레이크를 걸어야 했습니다. 이 정부의 심각성에 대해 전 국민과 전 세계 교포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싶었습니다. 청와대 탄저균 백신 국민 몰래 구매 보도의 주목적은 5천만 국민과 60만 국군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순수 공익 목적의 보도였습니다. 탄저균 백신은 한 번 맞는다고 면역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두세 번 이상을 맞아야 하고 최소한 3개월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북한의 핵미사일로 인한 미국의 북폭 가능성 등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확률이 그 어느 시기보다 높으므로 정부는 국민을 보호해야 할 국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판단하에 긴급 보도를 한 것입니다. 청와대 탄저균 백신 국민 몰래 구매 보도는 어린 학생들 보고 배 안에 있으라 하고 자기 혼자 살겠다고 빤스바람으로 도망친 세월호 임시선장 이준석과 한반도에 전쟁이 없다며 국민들 상대로 화생방 훈련 한번 하지 않고 5천만 국민 몰래 자기만 살겠다고 탄저균 백신을 구매한 한국호 임시선장 문재인이 무엇이 다른가요? 헌법 수호 의지가 없으므로 탄핵 대상이고 퇴진 대상입니다. 문재인이 일말의 양심과 애국심이 있다면 스스로 오늘이라도 당장 청와대에서 물러나는 것이 용기 있는 행동이며 결국 자기 목숨을 연장하는 길입니다. 가장 민주적인 정부라 주장하는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은 사람이 먼저다, 사람이 우선이다 해놓고 그 사람은 언제나 북한 인민의 인권을 무자비하게 탄압하는 북한 정권이 먼저였고 주사파 좌파 인사들의 입지가 먼저였습니다. 전문 법조인들의 의견에 의하면 사건도 되지 않고 수사 대상도 될 수 없는 보도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스타운 회장인 저 손상윤에게 피의자라 칭하며 경찰이 출석 요구서를 남발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를 말살하기 위하여 이 정부에게 아픈 비판을 하는 언론의 입에 자갈을 물리겠다는 전형적인 행위입니다.
이것이 북한 공산주의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지금은 내가 당하지만 내가 여기서 무너지면 문재인 주사파 정부에게 비판적인 다른 언론들 또한 무차별로 무너질 것입니다. 1979년 10월 26일 육사 출신 박흥주 대령과 해병대 박선호 대령은 상사의 명령을 거역할 수 없어 박정희 대통령 경호원들을 사살하였습니다. 그 두 사람은 이후에 상관의 부당한 지시를 수행했다고 대법원에서 최종 사형 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옳고 그름의 판단 능력이 있을 것으로 대법원은 판단하고 그 책임을 물은 것입니다. 일반 경찰 조직은 상명하복 조직이 아니므로 100% 본인의 책임이므로 경찰은 부당한 지시인지 아닌지 판단하여 부당한 명령은 따르지 않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진짜 적폐 대상이며 구시대 유물인 표적 수사를 벌이거나 권력 남용, 언론 탄압에 앞장선 앞잡이들은 그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입니다. 손석희 태블릿 가짜뉴스는 고소고발이 되어 있어도 인지수사를 하지 않으면서 고발이 성립되지 않는 보도에 수사를 한다는 것은 공정성에도 어긋납니다. 2018년 6월 11일 적화 통일의 포석이 될 연방제 개헌에 방해되는 세력은 무조건 적폐로 몰아 처벌하려 할 것입니다. 이제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문재인과 주사파 반역 세력의 퇴진을 위해 온 국민이 함께 싸워야 합니다. 뉴스타운은 맨 앞에 서서 여러분과 사랑하는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싸울 것입니다. 지금은 제가 병상에 누워있지만 곧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 앞에 다시 나서겠습니다. 모두들 끝까지 싸웁시다. 네, 뉴스타운 회장 손상윤으로 해서 병상에 계신 와중에도 시청자 여러분들과 지지해 주시는 여러분들께 손상윤 회장님께서 아직까지 지금 몸이 많이 좋지는 않으신 상태입니다. 않으신 상태지만 응원해 주신 여러분들께 앞으로 또 투쟁을 더 이어갈 것이고 더 가열차게 할 것이라는 의견으로 병상 편지를 보내주셨고, 무관심이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잊혀지는 게 가장 무서운 것이죠. 여러분들께서도 이 지금 언론 탄압, 이 주사파 정부에 대항하는 뉴스타운의 손상윤 회장님 이하 임직원 일동들의 결의를 다시 한번 알아봐 주시고 뜻을 모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안정권의 전라도가 전라도를 바란다. 전전말 19회차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릴 분은 대단히 어렵게 모셨습니다. 그리고 꼭 한번 제가 이 프로그램에 이분을 모셔가지고 아마 제가 가장 오른쪽에 속해 있다면 이제는 전향한 전라도인들에게 좋은 교육인이 되어주시고 모범이 되어주실 분을 초대했습니다. 바로 김상진 단장님이신데요. 직접 소개 받으시고 인사를 한번 해주십시오. 김상진 단장님. 시청자 여러분들 저 카메라 보시고. 네네. 네. 안녕하십니까. 김상진입니다. 전전말에 나오게 됐으니까 이제 고향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전라남도 한평군 출신으로서 광주에서 초등학교를 다녔고 중학교, 고등학교, 전남대학교까지 광주에서 학교를 다녔고 ROTC 30기로 이제 임관을 해서 전방부대에서 약 6년간 근무를 하고 대위로 전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지금 시민단체, 우파 진영의 시민단체인 대한민국 애국시민연합에서 사이버 감시단장을 맡고 있고, 사이버 전쟁, 좌파들과 사이버 전쟁과 아스팔트에서 열심히 투쟁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아, 예. 양력을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야, 이게 저는 중학교 이후로 부산에서 나왔거든요. 네. 근데 우리 김상진 단장님은 완전히 전라도 엘리트 코스를 다 거치셨네요. 보니까 부끄럽습니다. 한평 출신이시고, 예. 전라북도도 아니고 전라남도 출신이시고, 네, 남도에 거기다가 대한민국 전라도에 서울대와 버금간다라고는 뭐 오명은 있지만 주사파의 성지라고 하죠. 전남대 네. 출신이시네요. 전공은 뭐였습니까?
좀 과가 별로 안 좋아요. 뭐 안 좋은 과가 어디 있습니까? 농학과 나왔습니다. 이야. 부모님께서 이제 그 한평에서 농사를 좀 많이 지으셔서 예. 이제 부모님 대를 좀 이어가라는 취지로 농사 지으시려고. 이제 농업을 이제 관리를 하는 예. 쪽을 이제 저한테 이제 많이 맡기시려고. 영농후계자. 네, 그렇죠. 영농후계자로 하시려고 예. 저보고 이제 거기 과를 꼭 가시라고 예. 해서 이제 본의 아니게 이제 거기를 가게 됐어요. 이야,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안정권이보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 탈라도 순위를 제가 먹여놨거든요. 먹여놨는데 예전에 이제 원래는 이제 명예 1호 탈라도십니다. 이제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상당히 존경하시는 분이고, 근데 이 이력을 보면 정말 저는 어쨌든 부산에서 뭐 또 외국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많이 이렇게 또 객관적인 시선을 바라볼 기회가 많이 있었지만, 우리 김상진 단장님 같은 경우는 전라도인 중에서 전라도스럽게 전라도 코스를 엘리트로 쫙 밟으셨어요. 참 독특한 이력입니다. 근데 지금 누구보다 우파 진영의 아스팔트에서 최전선에서 지금 투쟁을 하고 계시는 걸로 제가 알고, 이제 여러분들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네. 도대체 인간 김상진이라는 분이 누구냐. 저번에 뉴스타운에 와서 한번 왔는데 또 일파만파, 유튜브에 일파만파 튜브와 같이 활동을 하고 계시죠. 네. 우리 강민구 돌격대장님하고. 네. 예. 민주당사 깨부시는 전방위적인 그걸 하고 있어서 저분이 너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어렵게 초대를 했는데 양력이 정말 심상치가 않아요. 그건 예. 아니고요. 아니, 심상치 않습니다. 저도 평범하게 살아왔던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이었고, 예, 예. 사실 그 시민단체 활동한 지는 지금 약 4년 차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예. 제 인생의 그 10분의 9는 이제 일반인들. 살아왔지만. 평범하게. 예. 네네. 이제 어느 날 이제 그 좌파 정치인들의 이중성과 싸우게 되면서 이제 시민단체 활동을 하게 됐고, 예. 그 하는 과정상에서 이제 좌파들의 민낯을 이제 많이 보게 됐고, 예. 누군가는 이 일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일에 이제 태극기 집회는 이제 불과 1년 됐지만은 제가 조금 더 이제 경험이 좀 더 있다고. 예, 저는 알고 알겠죠. 있죠. 예. 그렇다면 오늘은 여러분들께 솔직히 작심하고 방송을, 원래 이런 편성이 잘 없거든요. 네, 네. 어떤 인물에 대한 재조명을 전전말에서는 처음으로 하는 거예요. 보통 이제 감사합니다. 게스트를 모셔도 5.18이라든가 네. 아니면은 뭐 어떤 주제를 가지고 대화 토론을 전라도 분들이라든가 이렇게 모시고 하는데, 오늘은 이 인간 김상진 단장이 우익의 길을, 아스팔트 그리고 우익 이념을 전도하시는 입장에 서서 이분에 대한 조명을 제가 전전말스럽게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꼭 필요합니다. 꼭 필요하고 널리 알려야 되는 우파 진영의 캐릭터인데,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도 잘 아시는 분인데 너무 이게 좀 드러내놓질 않으세요. 더러는 자기 PR에 집중하는 사람들과 자기를 띄우기 위해 열의를 올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김상진 단장님은 태극기 집회뿐만 아니라 지금 한 4년 됐죠. 네, 지금 4년째. 예, 4년 정도 이 우파 진영에서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듯한 정치 이슈를 최전선에서 띄고 계셨는데 너무 안 알려졌어요. 주객이 바뀌었죠, 지금.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분에 대해서 저는 정말 전라도를 칭찬 안 합니다. 정말 전라도 칭찬에 인색한 사람인데, 제가 딱 한 명 전라도 인사를 칭찬해야 될 사람을 꼽는다 그러면 정치인이 아니고 주저하지 않고 이분을 꼽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제가 이게 띄워드릴 때는 확실히 띄워버리거든요. 네. 근데 부끄럽습니다. 괜찮습니다.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으시고, 그래서 우리가 전향을 한 탈라도, 소위 말하는 탈라도라고 하죠. 우리가 이제 이 뒤틀어진 사회에서 뭔가 이상해서 뛰쳐나오는데 우리가 지표를 삼아야 될 모델이 필요합니다. 그 모델이 제가 아니고 저는 안 됩니다. 김상진 단장님을 보면서 이 행적을 어떻게 이 사람이 이 진영으로 오게 됐고 따라오게 됐는지 노선을 좀 함께 여러분들이 공감을 하시고 널리 알려주실 필요 때문에 제가 그렇게 모셨습니다. 그렇다면요, 우리 김상진 단장님께서는, 저는 이것도 궁금해요. 전남대가 네. 이제 말씀을 하셨으니까 전남대 학교 시절에 네. 이 시청하시는 해외 교포분들이나 뉴스타운 애청자분들은 몰라요.
실제로 전라도 내에서 우리가 외부에서 막 극성스러운 전라도인들 운동권 주사파들을 보는데 실제로 그 안에 일원으로서 학창시절을 보내면서 지금이 아닌 그때 당시에는 어떤 분위기였는지 좀 이야기를 좀 해주십시오. 그 평범했습니다. 예. 어떤 제가 학교 다닐 때 그 어떤 이념 편향적으로 한다기보다는 네. 그냥 젊은 시절에 학교 다니는 게 좋고 여자친구가 좋고 팝송이 좋고 생맥주가 좋고 가끔 나이트클럽이 좋고 예. 그랬던 것이고 운동권 애들은 사실 그때 당시에 그 학교 앞에서 하고 있지만은 잘해야 50에서 뭐 많이 모일 때 뭐 2, 300 정도 예. 그 정도 모이는 수준밖에 안 됐고 쟤네들은 우리 학원 외딴 섬의 애들 그렇게 느끼고 학교를 다녔어요. 극성스러운 애들. 예, 좀 그렇죠. 쉽게 이야기해서 똘끼 있는 애들끼리만 뭉쳐있는. 예. 예. 그리고 그 얘네들이 이제 뭐 전단지 나눠주고 뭐 하러 다녔을 때 나는 별로 쟤네들하고 코드가 안 맞다라고 느꼈었고 네. 대부분의 학생들도 그렇게 다녔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알고 봤더니 그때 당시가 주사파가 태동하던 시절이었다. 그러니까요. 그런 것을 이제 나중에 알게 됐을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학교 다닐 때는 이제 많이 없었지만은 그 후로 이제 제 1, 2학년 때는 좀 그랬고 3, 4학년 때쯤 되니까 이제 막 자살하는 애들이 이제 많이 나타났었죠. 예. 데모가 한창 무르익고 난리. 이제 그 분신해서 예. 뭐 그런 애들이 나타나면서 우리들은 거기에 대해서 거의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 왜 분신했어요? 무슨 이슈를 가지고 분신을 했을 거예요, 아마. 근데 학번이 몇 학번이시죠? 제가 88학번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88학번 때 이제 저는 더 어리니까 기억을 해보면 이제 저는 이제 국민학교 시절이거든요. 유독 전라도에서 농활 오는 애들 포함해가지고 분신 자살이 유행이었어요. 촌에서 농사 짓다가도 농부들이 분신 자살하고 막 그랬다니까요. 그때 당시에 얘네들이 이념적으로 들어오던 것이 이제 네. 농민들을 이용했죠. 우루과이 라운드. 그러니까 공산주의자들이 이제 그 자신들과 어떤 네. 합류해서 갈 때 네네. 동지로 많이 삼는 것들이 최초에는 이제 농민들 그다음에 저기 직장에 이제 그 수준 낮은 그 공장에서 네네. 공돌이 공순이들 이런 사람들을 하는 예. 그런 수준의 단계였다고 지금 보면은 느껴져요. 그러니까 농민들 농활 가서 이렇게 농민들을 세뇌시키고 네네. 그분들을 이제 데모대로 이용을 하는 그러니까 갈등을 일으키고 세뇌를 시켜서 예. 그런 쪽으로 그때 당시에 그 농활 조직이 움직이지 않았나 저는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주사파 특히 전남의 이 데모 세력의 굵은 뼈대가 전남대 학생회가 있고요. 또 이제 쌍벽을 이루는 게 조선대학교가 또 그렇죠. 있어요. 전조대. 예, 전조대. 예. 그러면은 김상진 당장님 남청년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그 학생회 조직들하고는 어떻게 뭐 커넥션이 있거나 연결되어서 활동을 했거나 그런 건 없었습니까 혹시? 원래 이제 제가 좀 키가 좀 되고 활달하고 예. 뭐 이것도 좀 되고. 아니 말재주는 별로 없었고요. 이쁘고 뭐 저기 그 몸매가 되니까 예. 그 저를 좀 지목을 하려는 의도는 있었나 봐요. 근데 이제 1학년 때 그때 당시가 총선 거부하면서 저기 뭐예요? 중간고사 거부하자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운동권하고 저는 이제 일반 순수한 학생일 때 부딪혔어요. 네. 무슨 소리냐? 시험 봐야 된다. 예. 근데 걔네들은 이제 운동권에 이제 주력도 아니면서 이제 격가지로 다니면서 시험 안 보니까 좋은 예. 그런 사람들하고 부딪혔다가 제가 한번 다구리 당한 적이 있어요. 아. 그때부터 어떻게 보면은 이념적으로는 우파 피가 있었네요. 이게. 부당하게 이제 다구리를 당해서 안경도 깨지고 이제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운동권 애들 이 의리 없는 새끼들 나 다구리 당할 때 그 새끼들 다 도망가 버렸거든. 의리 없는 새끼들 난 너희들하고 안 놀아 해가지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다른 이제 그 서클이라고 하죠. 예. 동아리 동아리. 서클 활동을 하게 됐었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모자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학군단 출신이세요? 예, 제가 2년 동안 이제 그 3, 4학년 때 이 베레모를 쓰고 다녔어요. 예. 근데 최근에 이제 그 태극기 집회 다닐 때 어떤 그 예비역 장군님께서 이 베레모를 하나 주셨는데 예. 오랜만에 써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서 이제 자주 쓰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군인 학군단으로 또 예편을 하시고 군대 생활도 또 하시고 중대장까지 하셨다 그랬죠. 예. 중대장으로 또 하고 장교 전역하셨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군인 출신들은 조금 학생 운동 계보하고 좀 떨어져 있을 식견도 좀 있을 테고. 그렇죠. 저희가 이제 3, 4학년 때 이제 학군단 생활을 할 때 운동권 쪽에서 우리가 이제 선배들한테 예의를 차릴 때 단결이라는 이제 그거를 하고 네. 제식 훈련을 하고 다녔었어요. 그때 이제 운동권 애들이 우리한테 태클을 많이 들어왔었죠.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4학년 때 4학년 때 제가 이제 간부 후보생을 맡고 있었을 때 네. 그럼 너희들은 너희 문화가 있고 우리는 우리 문화가 있다. 너희들은 너희 방식으로 조국을 위해서 일하지만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의 조국을 위해서 일을 하는데 왜 태클을 거느냐. 한판 뜰까? 해가지고 너희들 쇠파이프 들고 우리 피복고 안에 그 제식 훈련할 때 쓰는 M16 그 고무가 있어요. 예, 고무총 있죠. 고무총. 예, 고무총. 예. 또 한번 뜨자. 우리 150명인데 네. 그거 한번 뜨자 했더니 그 시기들 꼬리 내렸던. 원래 그래요. 운동권 애들이 원래 좀 약해. 그때 좀 알게 됐어요. 예. 다이다이 뜨자 했더니 이제 꼬리 내리더라고. 다이다이 아스팔트 용어 나오네요. 자, 그러면 우리 김상진 단장님께서는 그렇게 군생활 전역하고 나서도 이 처음에 인사 말씀 때 말씀하셨듯이 그냥 평범하게 사셨어요. 그렇죠. 약 몇십 년 동안은. 그렇죠. 평범하게 살았죠. 그냥 뭐 전라도 지역적인 감정이라든가 정치적인 고립, 뭐 매몰 이런 거 전혀 신경 안 쓰시고 하시다가 네. 저는 알고 있지만 이게 우리 김상진 단장님은 태극기 집회가 시초가 아니거든요. 어떤 굵직한 사건을 계기로 해서 거리로 나오셨어요. 거리로 나온다기보다도 이제 시민단체 합류를 하게 됐죠. 네. 그러니까 박원순이가 이제 그 저를 이제 공직선거법으로 네. 고발을 했을 때 예. 지금도 재판 중이죠. 지금 3년째 재판. 예, 3년째. 예. 요거 이제 쪽 자세히 좀 이야기를 좀 간단하게 설명하면은 이제 박원순 아들 박주신의 병역 비리 의혹이 제기됐었을 때 박원순 시장이 시장되고 얼마 안 돼서 그 아들이 병역 처분 변경이 됐어요. 네. 현역으로 가야 되는데 네. 이제 공익으로 판정이 났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제 그 병무청에 제출했던 자료가 인터넷에 유출이 되면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됐을 그렇죠. 때 강용석 전 국회의원이 그걸 문제를 삼고 네. 그러면은 이제 내가 의원직 걸 테니 너는 뭘 걸래 했을 때 한창 이슈가 됐었죠. 네, 한참 이슈 딱 뜨거울 때 예. 박원순 시장이 세브란스에 가서 자신이 주도하에 선택된 기자들과 자료를 가지고 폐쇄된 어떤 MRA 그 재검을 했는데 그렇죠. 공개 재검이 아니었어요. 그게. 공개 재검이 예. 아니었죠. 그 공개 재검 대한민국에서 병역과 관련된 공개 재검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은 병무청이에요. 그러니까 그럼요. 병무청에 가서 했어야 되는데 본인 의지대로 연대 세브란스에서 하면서 이제 강용석이가 항복을 했죠. 예, 예. 근데 이제 그 후에 양승호 박사님께서 그때 당시에 병역 재검할 때는 해외에서 저기 그 학술 회의를 하시다가 들어와서 봤더니 이게 문제가 있다. 40대 허리로 보인다. 그래서 나온 의혹이 뭐였냐면 MRI 바꿔치기 의혹이었죠. 예. 그때 2012년도부터 그게 제기가 됐었고 2년간 박원순 측에서 아무런 어떤 그 해명이 없다가 2014년도 서울시장 때 이제 시민들을 이제 공직선거법으로 고발을 했죠. 예. 공직선거법으로 고발하고 나서 이제 당선이 되고 나서 선관위에다가 취하 처분을 넣었는데 이미 선관위에서는 검찰에 넘겨버렸고 검찰에다가 다시 박원순 측에서 이 사람들을 처벌을 좀 약하게 해달라 했을 때 피고 7명이 그러면 아니다 우리는 진실을 밝혀야 된다 정식 재판하자고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정식 재판이 됐고 그 피고 중에 한 명인 거죠. 예, 제 7명 피고 중에 한 예. 명입니다. 그래서 1심에 저희가 굉장히 그 재판하는 과정상에서 판판이 검찰 측 증거들을 다 깼어요. 그래서 검찰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구형을 할 때 뭐 300, 500 굉장히 약하게 때렸거든요. 네네. 근데 판사가 일주일 선고 유예를 하더니 갑자기 3배를 때려버렸어요. 검찰 측.
근데 그때 당시 이제 박주신이가 1심에서도 증인이었는데 지금 2심에 저희가 불복해서 진행하는데 아직도 박주신이는 증인이고 2심 하는 과정상에서 박주신이가 지금 영국에 나가 있는데 박원순이가 이 재판에 협조를 안 해주니까 국제사법공조를 통해서 지금 박주신한테 소환장이 갔는데 받고도 안 하고 있죠. 오케이, 타임. 네. 제가 이제 또 요거 정리해드려야 되거든요. 정리의 달인이기 때문에. 박주신은 박원순 아들입니다. 이전에 박주신이 병역에 대해서 대체복무 의혹이 있어서 이제 한참 시비가 있었죠. 네. 시비가 있어가지고 엑스레이를 찍자 해가지고 박주신이 와서 찍는다고 하는 게 폐쇄적으로 공개적으로 찍은 게 아니라 폐쇄적으로 찍었어요. 네. 그게 이제 일말의 여지 강용석과 박원순이 붙은 거죠. 그렇죠. 그러고 나서 찍고 맞다고 하니까는 강용석 패하고 일단락 됐던 사건입니다. 이 네. 사건은 맞죠? 예. 이제 제가 이제 일반적인 제 지식으로는 이제 당사자를 제외하고. 근데 이게 문제가 된 건 방금 전에 말씀드린 양승호 박사라는 분이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그렇죠. 이 공개된 엑스레이 자료를 가지고. 근데 이 양승호 박사라는 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이 사건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영상의학 전문가십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 엑스레이 자료를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이 찍고 제일 잘 아시는 네. 세계적 권위자예요. 그 엑스레이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 이걸 보고 이거는 20대 청년의 허리가 아니다. 40대 이상의 허리다. 요게 이제 문제가 된 거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해서 이걸 문제 제기를 해서 이게 공개적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찍자라고 했더니 박원순이 선거법 위반으로 7명을 고소한 사건이죠. 그렇죠. 근데 막상 이제 이게 서울시장이 된 이후에 지가 이거를 고소 취하를 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요 부분 중요합니다. 그랬더니 김상진 단장님 예하, 양승호 박사님 7분이 고소 취하를 해준다라는 걸 재판 가자 레이스 네. 해가지고 지금 4년째 재판 중인 거죠. 네, 3년 좀 넘게. 예. 근데 이 재판이 얼마나 웃기냐면 간단합니다. 박원순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라도 이 정도 끌어진 사건이고 대국민적 이 의문사항이 있는 상황이면 아니 지 박주신이 아들도 마찬가지예요. 지 아버지가 이런 정도 공격받으면 나와서 엑스레이 한 방 찍으면 끝난 문제예요. 그렇죠. 1억 3천만 원 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강용석이가 1억 주기로 했고 예. 어떤 의사님이 3천만 원 주기로 했고 예. 또 어떤 의사님이 왕복 비즈니스 티켓을 끊어주기로 했습니다. 예. 아니 저도 지금 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거든요. 새벽에 운전을 해요. 네. 없는 살림이지만 저도 한 200만 원 줄라네요. 와서 찍어만 주면 저도 주겠다는 거예요. 이 돈을 주고도 찍으라 하는데 안 찍고 있고 재판을 이렇게 지지부진 끌고 증인 신청 모두 거부하고 있거든요. 그거를 김상진 단장님께서 7명의 피고인 중에 한 명으로 재판을 쭉 해오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그게 이제 또 상징성이 있어요. 여러분들 인터넷에 많이 보셨죠? 빨간 박스차 하나 있습니다. 예. 그게 로고가 I 데려와 유. 그 찾으세요. 네. 그 운동 어떻게 시작하시게 된 겁니까? 그거 하게 된 계기가 뭐였냐면 네. 이제 그 피고인 중에 이지혜 박사님이 계세요. 예, 예. 이지혜 박사님. 그분은 어떤 분인가요? 지금 이제 가정 주부지만 전업 주부지만은 네네. 이제 그 의혹을 제기하다가 이제 네네네. 그 당사자신데 네. 그때 당시에 병무청에 저희가 불만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가 차량 시위를 한번 해보자라는 이제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몇 년 전이에요, 몇 년 전? 차량 몇 예. 대에다가 이제 이 현수막을 둘러싸고 몇 대를 돌아다녀 봤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1심 판결이 이제 주고 나서 예. 제가 이제 생각을 한 게 트럭에다가 그걸 붙이고 다니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이제 아이디어가 나서 예, 좋은 그러면은 뭐 어차피 그 우파 진영의 그 뭡니까 집회라든지 기자회견이 굉장히 열악해요. 예. 거의 뭐 없죠. 앰프 하나 들고 그때 당시는 다니고. 더 없죠. 지금이야 좀 있지만은. 그래서 이제 앰프 장비 좀 싣고 거기다가 전기 발전기 넣어서 그걸 전기를 지원해 주면은 야전에서 우파 진영의 집회에 도움이 되겠다. 그래서 외관은 이제 그 홍보용으로 하고 예. 내부는 또 발전할 수 있고 이것을 이제 한번 해보겠다고 아이디어를 내서 예. 그 모금 운동을 해봤는데 예. 성공리에 잘 됐습니다. 제가 그 차를요, 네. 제가 주변인들한테 뭐라 그러냐면요, 그 차가 그냥 일개 트럭이지만, 제가 요렇게 표현했었어요. 우파 이념 장갑차다. 뭐 좌익들 수십 년간 데모 선수꾼들인데, 네.
정말 참신했고 정말 좀 전율이 돋았던 게 뭐냐면 아 우파에서 저런 전략적인 그리고 이미지 이런 걸로 해서 진짜 이제 조금 그러니까 우파는 이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쪽 집회 시위 쪽은 완전 초보예요. 근데 누가 저걸 하고 저렇게 센스 있게 했냐? 저거야말로 우파에 있어서는 이념 장갑차다 이랬었거든요. 네. 그 주인이세요, 주인 차주분이세요, 차주분.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 전에 집회 지원들을 많이 해봤었어요. 예, 하면서 제가 이제 다 들고 다녔었거든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좀 좌파들 같이 그 장비나 차량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아, 그러니까요. 해서 이제 마련이 된 거고요. 그게 이제 차량이 만들어지고 나서 거기에 들어가 있는 앰프, 그 다음에 인버터, 그다음 위에 이제 양쪽에 이제 스피커 예. 달리는 거, 그것들이 하나씩 지금 다 이제 성금에 의해서 다들 만들어졌어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저는 그 차를 제 차라고 생각 안 합니다. 국민의 차네요. 우파 진영의 자산이라고 생각을 그럼요. 하거든요. 우파의 이념 혹시라도 장갑차. 제가 이 일을 그만두게 되면 나는 이 차를 분명히 우파 진영 누구한테 다시 맡기고 네. 저는 이제 그러잖아요. 선구자시네. 왜냐하면 이건 내 돈이야. 내 돈으로 산 게 예. 아니죠. 물론 이제 합쳐졌지만 예. 후원으로 만들어진 차기 때문에 예. 이건 제 거라고 생각 안 합니다. 우파 진영 전체 거죠. 진짜 뜻있는 일이시고 저는 이제 이런 아이디어를 보고 제가 이제 저뿐만이 아니고 우파가 각성을 해야 돼요. 뭐냐면 사실 이게 김 단장님 새로울 것도 사실 없어요. 우리가 이런 전략 전술을 우리끼리 고민하지 말고 발갱이들 좌파들이 어떻게 나라를 뒤집어 쓰러뜨리기 위해서 수십 년간 전략 전술들이 있잖아요. 네. 일종의 프로파간다. 그거 그냥 2년만 빼고 다 배우면 돼요. 벤치마킹 하면 돼요. 벤치마킹 해야 되는데요. 예. 저희가 인력과 예산이 너무 없어요. 예. 지금 좌파들은 이념적으로 그래서 저기 예를 들어 고정간첩들이라든지 네. 이런 애들 같은 경우는 예. 실질적인 상근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이제 각 진지전을 해서 진지에서 올라가서 이제 대장 노릇을 하면서 이 나라가 이 모양이 됐는데 진지로 나오네요. 우리 우파 진영은 실질적으로 그 전에 있었던 건 대부분 관변단체들이었죠. 그렇죠. 돈 받고 데모하는 사람들이나 뭐 동원된 사람들이 많았죠. 그렇죠. 그러니까 관에 의지해서 예산 자체를 관에 의지했기 때문에 자신들이 어떤 소모적인 일을 하고 나서는 어떤 시스템을 안 만들어 놨어요. 시스템을 안 만들어 놓다 보니까 좌파들은 시스템으로 구축되고 있는데 우리는 시스템이 없으니까 한 세대가 흘러가고 시간이 흘러가니까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거죠. 그렇죠. 돈 맞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김상진 단장님을 모신 주 이유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파 좌파 할 것 없이 이거는 국익을 위해서 국가를 수호하기 위해서 거리투쟁을 앞으로 혹시라도 더 멀게는 내전을 겪을 수도 있는 나라가 지금 우리나라의 모양이라고 좀 봐요. 그 정도 위기감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현재 1년 이제 대한민국에서 우익들이 아스팔트를 나온 게 1년밖에 안 된 거예요. 네. 전략 전술을 자기들끼리 아이디어를 이제 와서 내려고 난리들을 치고 싸움은 잘 싸우는 사람이 장수가 돼서 끌고 가면 되는데 이 장수를 누가 하겠다고 지금 싸우고 있는데 다들 내가 보기에는 못 싸워요. 근데 이런 보석 같은 존재, 이 전투력을 가진 사람들이 사실은 묵묵기일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하물며 한두 달이야 이게 티가 안 나지만은 벌써 1년 동안이면 누가 이게 싸움은 누가 하는 게 진짜 멋지고 재밌게 싸우는구나 알 때도 됐는데 힘을 몰아주고 그거를 또 우리가 스타를 육성하고 하면 되는데 우파가 이거에 대해서 되게 비약적이에요. 그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상진 단장님이 정말 잘 싸우십니다.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여러분. 아직 지금 어떻게 싸우는지 보면 기절 초풍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전투력을 정말 존경할 만하고 높이 사야 되는데 그런 목적으로 제가 PR 목적으로 불렀다니까요. 자, 근데 예. 이 박주신 사건 때문에 시작을 하시게 된 동기가 되셨다. 동기는 이제 그거고요. 예. 그러면서 이제 이재명하고 또 트위터상에서 싸우다가 이제 이재명이가 저를 이제 그 고소 고발하겠다고 이제 협박질을 많이 했었죠. 이재명 본인이. 그렇죠. 예. 그래서 김상진이가 허위사실 유포하고 있으니까 내가 반드시 민형사를 하겠다. 사실 그 일반 시민이 그런 야당의 유력 정치인들한테 그런 소리 들으면 사실 겁납니다. 네. 그런 좀 전전긍긍하던 시대도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
하나님이 나한테 눈을 이제 밝혀주신 게 이 성남시 공무원들이 정치 트윗을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아, 성남시뿐만 아니라 그 트위터상에. 자익들은 아니, 이거 트위터상에. SNS 엄청 해요. 많이 하는데 이제 성남시 공무원들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하더라고. 예. 그래서 이제 아, 이 새끼들 못된 짓을 하고 있구나 해서 이제 저희가 조사가 들어갔어요. 제 아는 형님이랑 얘네들 좀 이상한데 한번 조사를 한번 들어가 볼까요? 했더니 네. 야,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네. 그래서 조사를 쫙 들어갔어요. 네. 어떻게 했냐면은 이제 처음에 트위터 계정을 이제 인터넷에서 트위터에서 잤다가 안 되니까 조직도 성남시 조직도를 갖다 놓고 하다가 예. 이것도 안 되니까 더 많아지니까 아예 홈페이지에 들어가 가지고 이제 전수조사를 했죠. 예, 성남시 공무원 2,600명 전수조사를 했어요. 전수조사를 전수조사를 하면서 계정들을 보면서 예, 예. 이렇게 쭉 글들을 내리는데 트위터 PC 화면으로 쭉 내리면 1,000개까지 볼 수 있어요. 예. 1,000개를 쭉 보면서 이제 못된 증거를 잡았죠. 아, 딱 독하네요. 도가게 했죠. 예. 근데 즐거운 마음으로 했습니다. 예. 왜? 내가 이재명을 드디어 한번 칠 수 있구나. 예. 아니, 그래, 재밌어요. 그런 네. 게. 그 저기 엔돌핀이 나오면서 예, 예, 예. 했는데 2달 하다 보니까 정치 트윗보다는 네. 업적 홍보가 또 눈에 보이더라고요. 아, 이재명 업적 네, 홍보. 공무원들의 업적 홍보는 이건 사전 선거 운동이거든요. 그것을 이제 또 선거법 보면서 판례 보면서 네. 이제 하다 보니까 얘네들을 이제 그 선거법으로 잡아야 되겠구나 해서 2달 동안 아침 6시부터 밤 11시까지 캡처만 떴어요. 예. 그래서 이제 전체 1,400명 계정 확인하고 와. 한 500명 정도의 그 증거를 잡아서 1차 이제 중앙선거관리에다가 이제 고발을 하고 예. 그게 이제 경기도 선관위로 이첩되니까 경기도 선관위에다 나머지 자료 딱 갖다 줬죠. 예. 그랬더니 이제 경기도 선관위에서 한 2달 반 정도 조사를 해서 예. 수사 의뢰를 들어갔어요. 아, 그러니까 뭐 그냥 계획만으로 멈춘 게 아니라 일단 걸리면은 고소고발은 기본 깔고 가네요. 당연하죠. 예. 수사 의뢰 들어가서 이제 들어갔는데 검찰에서 소식이 없길래 이제 언론에다가 좀 했더니 예. 2016년인가? 예. 2월 1일자 채널A에서 이제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그걸 이제 다른 언론사에서 받았었어요. 예, 예, 근데 예. 이재명이가 이제 여러 가지 변명을 했죠. 시정 예, 예. 홍보다. 아니다. 나는 시정 홍보를 잡은 게 아니라 업적 홍보를 잡은 거다고 예. 이제 계속 이제 대변인들 발표 나면 우리도 계속 이제 반론으로 해서 보도자료 빼고 했더니 찍소리 못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게 지금 수사가 안 되고 있어요. 근데 이게 거기서 가장 큰 핵심이 뭐냐면은 이재명이가 선거 때 쓰는 개인 블로그가 있어요. 예. 이 블로그를 시청 공무원한테 아이디 비밀번호를 줘서 관리를 하게 시켰다는 거죠. 이것은 명백한 직권남용이고 이 공무원은 거기다가 시정 홍보를 올리면서 업적 홍보도 같이 올렸어요. 이건 선거법 위반이죠. 이게 근 1년 가까이를 했으면은 수백 개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검찰에서 지금 이재명을 수사를 해야 되는데 네. 지금 2년 3개월 동안 수사를 안 하고 있어요. 그거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앞으로. 그래서 지금 제가 정치권에다도 뭐 저 이야기해보고 해봐도 답이 안 나요. 검찰이 수사를 안 하면은 답이 안 나와서 지금 계속 민주당 앞에 가서 이재명 수사하라. 예. 그리고 또 대검찰청 앞에 가서 또 수요일마다 이재명 수사하라. 예. 성남지청이 이재명 면죄부 주는 기관이냐 하면서 이제 계속 지금 집회를 하는 지금 상태에 있고. 타임. 요것도 끊어줘야 돼요. 네. 네. 예, 이제 여러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들을 또 해요. 늘 그거 고소고발만 하면은 뭐하냐. 그런 질문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집회하면 뭐하냐 하는데 여러분들 그거 아셔야 돼요. 이거는 모두 증거가 되고 자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김상진 단장님하고 예전에 이런 이야기를 한번 했던 걸로 저는 기억이 나요. 뭐냐면 실적을 다 증거를 쌓아놓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수사를 해달라. 그리고 우리와 저쪽 진영 간에 무엇을 다르게 검찰이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시민단체의 활동 영역은 어디까지나 제한적입니다. 지금 김상진 단장님 하시는 게 거의 마지막 수순이고 어쨌든 미운하거나 검찰이 움직여야 수사가 되는 거고 판사가 법봉 두드려야 판결이 나는 건데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런 행동이 대한민국의 정치 검찰과 정치 판사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고, 이제 우리가 이들을 움직이고 이들을 심판할 수 있는 세상은 김상진 단장님 혼자 만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뒤집어서 모두 이런 이 불의에 타협한 정치 검찰, 정치 판사들을 심판을 내리는 기준을 만들어 놓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해왔던 건 뭐냐면은 이제 아스팔트에서 이렇게 그 집회만 하는 게 아니라 네. 법과 제도로 싸우는 단체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우파 진영에서 만들어가야 될 것이 법과 제도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지금 위법한 사안들, 부패한 사안들을 우파 진영에서 그걸 조사를 하고 정보공개 청구를 하고 위법한 사항에 대해서 네. 자료를 뽑아서 이 우파 진영의 이제 전문 변호사님들하고 같이 상의를 한다든지 아니면 독자적으로라도 계속 고소 고발을 해야 그러니까요. 걔네들이 위축이 되고 걔네들의 벌금을 뒤지게 때려버려야 돼요. 아니 사회적으로 더러운 이중성들이 이제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들이거든요. 맞습니다. 사실 고발해서 이제 저한테 처벌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 하나 그 큰 사례가 뭐였냐면은 정교조였거든요. 예. 사실 저희 사무실에 이제 여러 가지 단체들이 같이 저는 공유가 돼 있는데 네.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지금까지 그 정교조 명칭을 못 사용한 게 지금 공교육자들에게 학부모 연합에서 한 건데 저도 이제 그 선생들이 계속 정치 행위를 하는 걸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네. 그걸 고발을 딱 했더니 처벌할 수가 없대요. 사립학교 교사가 정치 행위 데모하고 다닌 부분에 대해서 처벌할 법적 근거가 안 나와요. 그래서 이제 경찰하고 상의를 많이 했던 것이 얘네를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네. 선거 때 찍어라. 그러면은 선거 때는 사립학교든 공립학교든 상관이 없다. 그래서 이제 2014년도 이제 4.13 선거 때 네, 또 이제 벼르고 있다가 이제 정교조 교사들을 한 300명 뒤졌죠. 아, 집요하시네. 300명 뒤졌는데 이제 실질적으로 조사한 것은 한 200명밖에 조사를 못 했어요. 200명 조사해서 1차적으로 중앙선관위에다가 73명 고발을 했더니 예. 솜방망이 처벌을 하더라고요. 제일 센 게 경고밖에 안 나와. 그래서 선관위의 과장한테 직접 통화를 해봤어요. 왜 이게 처벌이 낮은 수에 나오냐. 근데 판례가 그렇대요. 판례를 올리는 방법은 뭐냐. 그러면 다시 재판결이 나오면 된다. 그러면 검찰에 고발하면 되네. 그렇다. 그러면 고발해드리지. 해서 63명을 다시 대검에다 고발을 했어요. 예. 그게 전국지청에 쫙 갈려가지고 최종 결과가 33명 기소유예. 죄가 있는데 한 번만 봐준다. 이것도 처벌받은 거예요. 그렇죠. 22명이 구공판 회부. 예. 벌금 30에서 100만 원 받았어요. 정교조를. 네. 예. 그러니까 완전- 정교조가 난리가 났죠. 예. 최초로 자기들이 지금까지 감시를 안 당해봤어요. 그러니까. 우파 진영에서 자신들을 감시를 하고 고발하는 단체가 새로 나타났다 해서 제가 뭐 국정원이나 청와대 지시를 받지 않느냐 계속 추궁을 했고 실질적으로 저를 또 고소를 했어요. 예. 그래서 제가 무고죄로 역고소를 또 넣었죠. 지금 그러니까 이 박주신 사건으로 활동을 시작하셨는데 네. 이재명 건드렸고 또 중간에 네이버가 있어요. 네이버도 예, 있고요. 네이버도 있고 정교조 한번 진짜 털었고 지금 민주당 털고 계시고 이재명 또 성남 공무원들 포르노 사건 또 털고 계시잖아요. 그건 이제 맞물려 있는 거죠. 예. 어떤 거냐면은 이제 제가 이제 성남시 공무원들 네. 1,400명 전수조사하면서 이제 보니까 네. 얘네들이 포르노를 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눈에 보이더라고. 그래서 관심글로 지정한 사람들을 다 따로 추려봤어요. 아니 걔들은 그럼 그 포르노를 봤다는 거를 트위터로 공유하고 있던 거예요? 아니요. 그럼요. 관심글로 지정하게 되면은 이미 자기가 봤기 때문에 관심글로 지정이 되는 거고 관심글로 지정하면은 언제든지 트윗이 다 내려가도 관심글은 별도로 있어요. 섹션이. 그래서 거기를 들어가서 언제든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23명 조사해봤더니 그 중에 이제 여자들이 이제 있었고 예. 이것을 저희가 행자부에다 별도로 또 고발을 했어요. 예. 행자부 감사팀에서 내려가서 조사를 했는데 이게 지금 공직선거법하고 같은 사건으로 맞물려 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수사가 끝나면은 병합돼 버렸군요. 네, 같이 처벌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공직선거법 수사가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이 포르노 봤던 공무원들이 다시 진급까지 하는 이상한 케이스가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야, 변태가 지금 나라를 녹을 받아 처먹고 있는 지금 성남시 꼬라지가 그렇네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또 조사를 하는 과정상에서 예.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원래 전공로 설립 목적 자체가 지자체장의 과도한 월권 행위를 막기 위해서 생긴 거거든요. 아주 똑소리가 나시네요. 조사를 해봤더니 걔네들 조직도가 있어요. 예, 조직도 예. 따가지고 계정 확인하고 했더니 70% 이상이 네. 이재명 빨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공로의 행위 자체도 양심이 아주 불량한 겁니다. 예. 그런 행위 부분들을 이제 세상에 이제 알리는 작업. 근데 이거 이제 별개의 이야기지만 포르노 이야기가 나와서 그렇지. 그런데 이게 좌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 변태적인 성욕 집착이 있어요. 그래요, 맞아요. 예, 이게 뭐냐면 그건 지금, 공통된 거예요. 예, 이게 최근 사회적으로 뭐 미투, 네, 이게 미투, 그다음에 고은, 예. 그다음에 그 걔 이름 뭐죠? 이번에 그 무슨 거리패? 이먼택. 이윤택인가? 네. 이윤택. 이 다 늙어가지고 문지방 넘을 힘도 없는 인간들이 아주 그냥 수십 년 동안 여자들을 단도질을 해놨더라고요. 그게 재밌는 게 예, 제가 알기로 지금 미투 이게 나오게 된 게 정치검사가 그 처음에 까발렸잖아요. 예. 제가 알기로 지금 이 문재인 정권 이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확정 단정적인 표현이 아니고 예? 예, 맞습니다. 문재인 정권에서 이 검찰들 길들이게 하려고 이거 제가 봤을 때 기획한 거예요. 예. 미투 이게 예? 이제 그 검경 분리되고 이 수사권 조정 그러니까요. 들어가면서 검찰에서 불만이 나오니까 너희들 뒤질래 하면서 미투로 해가지고 찍었는데 이게 역작용이 본 거죠. 그러니까요. 지네들이 검찰 길들이려고 한 것이 오히려 좌파 진영의 민낯이 철저하게 드러나니까. 이게 웃긴 게 뭐냐면요. 네. 이게 이제 좌익들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면 뭐 극단적으로 하나는 이념적 또라이들이고 네. 김일성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근데 또 하나의 독특한 점은 뭐냐면 좌익들은 남녀를 이제 일단 좌익이라 하면 선동된 자들을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좌익의 리더들. 네. 내가 특정인을 누구를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음탕한 걸 좋아해요. 얘들은 특성이. 성도착증과 기결이 돼요. 네, 음탕한 걸 예. 굉장히 좋아하고 그리고 이거 미투 이거 있잖아요. 이것도 저는 이런 지금 저는 좋은 효과가 뭐냐면 김 단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검찰 때려잡는 그런 것도 있지만은 이게 저는 우익 인사들을 탄압할 목적으로 시작됐는데 그렇죠. 우익들은 이렇게 난잡하지가 않아요. 근데 이거 그런 의도로 했는데 까다 보니까 빨갱이들 뒤질 짓을 해놓고 제가 이거 보면서 무슨 생각했는 줄 압니까? 인과응보? 아니요. 야, 박근혜 대통령 블랙리스트가 그러니까. 진짜 잘 만들어진 블랙리스트구나. 그렇죠. 이거는 블랙리스트가 설령 없더라도 이런 것들 성도착증 공무원들을 위해서 블랙리스트는 진짜 그 1호가 이윤택이었다면서요. 그러니까 그 블랙리스트 딱 빼가지고 예. 이 성범죄 혐의자들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면은 딱딱 아마 들어맞아. 공통분모가 좀 나오지 않을까 그 생각이. 이윤택, 고은 예. 다 그게 그 블랙리스트에 나오는 거 그다음 CJ 이미경 이게 보면 다 그러니까 블랙리스트라는 게 이름도 빨갱이들이 지어놓은 거지 말 그대로 문제 인사들이에요. 문제가 뭐겠어요? 사회적 지위와 직권을 남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성도착증이나 활용을 하는 이 민낯을 지탄을 하기 위해서 그 리스트에 그러니까 좌파 진영의 민낯이 앞에서는 정의, 예. 평등, 인권 뭐 네. 굉장히 선한 척하면서 약자 코스프레 다 하면서 뒤돌아서서는 자신의 권력을 이용을 해서 탄압을 하고 네. 돈 빼돌리고 그러니까요. 탐욕스러운 뭐 섹스적인 것들만 네. 이 전체적으로 저도 경험을 해보니까 그런 민낯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아니 그리고 얘들은 평범하지 않아요. 옛날에 운동권들이 이제 들리는 풍문으로는 그렇잖아요. 뭐 합숙을 하고 네. 얘들끼리 무슨 사상을 공유하기 위해서는 몸도 섞어야 되기 때문에 뭐 그냥 난잡한 성교 문화가 있었다고들 하잖아요. 근데 이것이 얘들한테는 상식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들이 기득을 잡으니까 이런 식으로 사회적 문제를 만드는 게 이거 선동돼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에 있는 예술계, 문화계 그리고 국민들 얘들은 성적 괴물들입니다. 이번에 나왔잖아요. 소시오패스죠. 예, 맞습니다. 자, 이야기를 돌아가 가지고 자, 이런 김상진 단장님의 일단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있는데 이런 거는 유튜브에 일파만파 TV를 자주 시청을 하시면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이 박주신 사건으로부터 해가지고 어쨌든 태극기 집회보다는 훨씬 이전에 시작을 하셨고. 좀 더
경험을 좀 좌파들과의 싸움에서 좀 더 뭐 경험을 쌓았다. 예. 그 정도로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보다 애국심 많고 더 열심히 하시는 분들 지금 지천에 많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좀 더 2, 3년 앞에서 이제 좌파들과 싸우면서 좀 승리를 좀 했습니다. 승리하는 법을 좀 알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경험치를 가지고 지금도 또 승리하기 위해서 싸우고 있는 예. 그 정도 수준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아유, 큰일 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또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예. 그렇다면 어느 정도 이 진영에서 투쟁을 좌익들과 먼저 해본 사람으로서 사실은 이런 운동이라든가 투쟁에 대해서 관심 없었어요. 특히 대한민국 우파들. 예. 관심 없었거든요. 근데 이게 관심을 폭발적으로 갖게 된 사건은 박근혜 대통령의 불법 탄핵 사건입니다. 그렇죠. 자, 이 사건을 보면서 거리로 쏟아져 나온 우익들을 보면서 남다른 소감이 있었을 것 같아요. 일단 이게 지금까지 뭐 예전부터 활동해 오시던 분 입장에서 보시자면 어떻습니까? 요때 불과 1년 전인데. 그 좌파들이 그 거짓말 치고 국민들을 선동하는 건 굉장히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예. 광우병 괴담부터 시작했고 크고 작은 것들이 굉장히 많았었고 예, 예. 그런 속임수들이 많았었고 그다음에 선동 정치를 많이 했죠. 시체발이 장사. 그렇죠. 계속 시체팔이를 해서 자신들 국민들의 예. 악감정을 만들게끔 하고 이 분열을 시키고 일명 상조 이간질을 정치도 시키고 예. 상조 정치라고 하죠. 상조 그렇죠. 정치. 세뇌를 시켜왔다는 네. 것들을 이미 겪어왔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제가 SNS 상에서 돌아가는 계정들을 좀 많이 지켜보는 입장이거든요. 특별한 계정들이 있어요. 선동하는 계정들. 근데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시작할 때 이 계정들이 선동하는 수준 자체가 굉장히 세게 돌아가다. 아, 이거 작업이다는 생각을 그때부터 했었어요. 조직적으로 움직여요. 예. 예. 작업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 이제 광화문으로 몰려 나온 인간들하고 이제 반대 저희는 하야 반대부터 시작을 했었거든요. 예. 탄핵 반대가 아니라 그 전에 하야 반대부터 시작을 당연히. 예. 하야 반대 할 때 이제 걔놈들하고 이제 맞불도 붙고 부딪히고 저희 장비도 깨지고 했던 데가 있는데 예. 이놈들 나왔을 때 보니까 눈빛이 다르더라고. 그러니까 평범하게 저희가 일반 시민들 대하는 눈빛과 예. 그놈들 선수급들이 나왔을 때의 눈빛은 달라요. 이놈들은 훈련된 놈들이거든. 아하. 아, 이 훈련된 새끼들이 나온 게 이게 지금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은 직감적으로 알고 있었었고요. 근데 다만 이제 많이 아쉬웠던 것이 우파 진영의 이제 시민단체들과 합쳐져서 예. 태극기 집회가 탄핵 전에 뭉쳐졌었다면은 국회에서 그걸 못했을 건데 절대 제일 못했죠. 아쉬운 것이 그때 국회 집회 국회에서 이제 탄핵 의결을 하기 전에 산업은행 앞에 전부 다 뭉치자 네. 했던 것이 깨진 거. 네. 그게 그러니까 제일 아쉬워. 저는 그거예요. 이제 태극기 집회가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거리로 쏟아져 나온 교육이 안 된 민초들의 저항이었어요. 네. 너무나 제가 봤을 때는 대한민국 3.1운동 이후에 가장 순수한 저항, 국민저항이었습니다. 촛불은 개새끼들이고요, 솔직히. 근데 이것을 리드하는 자들이 너무 아마추어였어요. 지도부가 잘못 선택을 한 거였죠. 왜냐하면은 이 일의 가장 구심점을 판단하는 것은 국회였거든요. 네. 그러면 그때 당시에 국회를 압박을 했어야 되는 게 그러니까요. 맞아요. 동대문으로 돌 것이 아니고 서울역으로 갈 것이 아니라 네. 국회의원들을 국회를 담을 넘었어야 됐다고요. 그러니까요. 좌파들은 그때 담 넘었잖아요. 아니 뭐 넘었어요. 아니 솔직히 탄핵하던 저거 국회에서 가결하던 날 그 새끼들 그 담벼락에 전부 다 있더라고. 예. 거기서 넘어가고 막 올라가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우리는 바깥에 있었죠. 이거만 했어요. 국회하고 별도로 있었죠. 저희가 국회 앞에 그 산업은행만 한 2, 3만 명만 모였었어도 네. 국회의원들 압박이 돼서 그때 안 됐을 거예요. 그게 제일 아쉬워요. 지금도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그거죠. 제가 이거를 뭐 지나간 이야기. 예, 민초들을 비하하는 게 아니 근데 이거는 짚어주긴 해야 돼요. 왜냐하면 과오를 되풀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진짜 가짜라기보다는 사실은 그때 우린 싸웠어야 돼요. 그러니까 누가 결정권을 네. 쥐고 있느냐를 우리가 뻔히 다 아는데 그러면 그때 당시에 이제 하야 반대 탄핵으로 갈 때 국회의원 저 새끼들 압박을 해서 너희들
그거 탄핵했다가는 너희들 전부 다 다음번 없다. 예. 다 잘릴 줄 알아라 하고 이 그러니까요. 조직적으로 인원은 인원대로 되고 전화부대는 전화부대로 돌리고 굉장히 국회의원들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만 그때 당시에 압박을 했어도 맞습니다. 탄핵 가결 안 됐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자유한국당은 이 어찌됐든 탄핵을 동의한 자들은 앞으로 평생 이제 좋은 글씨를 새기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당연히 가야죠. 네. 본인들이 이걸 자꾸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당신들이 탄핵을 가결해가지고 대한민국을 빨갱이 세상 만든 원죄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걸 자꾸 지금 지우고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보면은 그때 지금 이게 기획이라고 지금도 기획이고 그때도 느낄 때 기획이라고 느꼈는데 아주 조밀하고 치밀한 기획이에요. 느슨한 기획이었어요. 아, 그럽니까? 네, 제가 봤을 때 느슨했어요. 네, 선수가 이야기하시니까 저 인정. 아, 왜냐하면은 그때 당시에 뭐 특별한 어떤 지금도 증거가 없지만은 그때도 기사 몇 개 가지고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예, 예. 언론이 받쳐주고 그러니까 거짓말 치는 언론이 받쳐주고 SNS 부대가 움직여주고 그 다음에 몇 놈이 떠들어 주니까 와 하고 훅 간 거였죠. 예, 맞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 이야기는 우리의 아픈 역사이기 때문에 길게 이야기해봐야 제 살 도려먹기밖에 네.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우리는 앞으로 우리가 이 지금 이런 방송을 포함해서 거리투쟁의 목표가 무엇냐? 극단적으로 저는 내전이 일어나는 상황도 염두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상대하고 있는 자들이 뭐 많은 수의 평범하고 무지한 국민들도 있지만 북한에서 최고의 두뇌들이 김일성 대학을 졸업해서 몇백 명이 선전선동부에 있습니다. 그들의 직접적을 지령을 받는 자들이 남한 내에 포진되어 있고 역설적으로 우리는 북한의 엘리트들의 지령을 받는 자들과 싸움을 하고 있는데 얼마나 많은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까? 이 자들과 싸울 때 내전을 염두 안 해둔다? 느슨하게 투쟁한다? 전 이건 옳지 않다고 보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탄핵되고 막지 못했던 이런 실수를 저질렀고 앞으로는 절대 이념 수호에 있어서만큼은 뒤로 물러서면 안 된다라는 주의고요. 참 그래서 아마 남달랐을 것 같아요. 대통령 탄핵을 지켜보면서 요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김상진 단장님하고 저하고 결론 내지 말고 앞으로도 더 열심히 싸우자. 그렇죠. 예, 전략 전술을 똑띠 해가지고 진짜 싸우자.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서 누구 책임을 묻기 시작하면은 굉장히 많은 것들이 나와요. 네, 그거는 뭐 선수들이 또 따로 있으니까 예. 우리는 전사니까. 예. 자, 그렇고요. 자, 이제 이 전전말 우리 이 전전말 프로그램의 취지도 김상진 단장님이 조금 배려해 주셔야 되니까. 네. 이제 시청하신 여러분들께서 이 정치 다 빼고 제가 아까 처음에 이야기를 드렸지만은 전라도라는 지역 이거 아프지만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전라도라는 지역이 그냥 그 전라도 자체가 사회 문제가 되고 있어요. 지금 오해라면 오해겠지만 또 사실이에요. 사실인 부분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전라도의 이 문제점들을 빨갱이 안 빨갱이 떠나서 대한민국이 통합되는 과정 중에 아니 다른 압도적인 타도 사람들이 고칠 게 아니라 전라도가 이거를 고쳐야 되는데 이 전라도의 문제와 해결 방안에 대해서 저는 맨날 방송하는 사람이니까 우리 김상진 단장님이 정치 다 빼고 전라도에서 있었던 사람으로서 그리고 전라도 고향인 누구보다 전라도인으로서 이거 한번 논평 한번 해주시죠. 이건 정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정치가 맞아요. 왜냐하면은 평범하게 살아왔던 사람들은 지금 대부분이 세뇌가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전라도 이유가, 사람들. 예. 네. 그 전에 우리 어머님도 박정희 대통령 돌아가셨을 때 울고불고 했던 걸 제가 기억을 해요. 예. 어린 나이에 기억을 맞습니다. 하고 있고 네. 또 5.18이 끝나고 나서 전두환이가 대통령 될 때 투표를 했는데 네. 그때 당시에 투표율이 상당히 높았어요. 그럼요. 그러면 그 이후부터 문제가 생겼다고 저는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김영삼이가 지금 그 노태우 전두환 대통령 치면서 5.18을 이제 민주화로 만들면서 네. 그때 이제 여론 조작 세력들이 만들기 시작한 거죠.
그때 당시에는 그 5.18이 끝났을 때는 진압을 했다. 폭도를 진압을 했다라는 어떤 그런 의식이 많이 있다가 그게 상식이었죠. 네. 사실이고.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예, 있었고. 예, 예. 그런데 이제 민주화 운동을 만들면서 군인이 시민을 죽여버렸다. 예. 이걸로 이제 바뀌는 거거든요. 이제 공수부대가 살인 집단을 만들어버린 거죠. 국가가 국민을 죽여버렸다. 예. 우리 시민, 전라도 사람들 다 죽였다. 예. 경상도 군인들이 와서 우리 전라도 사람들 죽여버리고 임산부 배를 가르고 아기를 꺼냈다. 유방을 도려내고. 예. 이걸로 바뀌어버리니까 이 분노가 생기는 거죠. 전라도 사람들이. 예. 그러면서 거기에 지역 이기주의는 다 있다고 봐요. 경상도도 이기주의가 있고 전라도도 있고 충청도도 있고 누구나 자기 지역에다가 많은 혜택을 가져다 주기를 바라는 것은 모든 국민들이 바라는 바인데 거기에 하나가 더 들어간 것이 이 5.18 같은 역사 왜곡을 시켜서 탄압을 받았다. 소위 말하는 시체팔이 장사를 하면서 상조 정치를 한 거죠. 쉽게 말하니까 그 국민들을 이제 그 생각 자체를 이 세뇌를 시켜버렸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거기에 근거를 해서 지속적으로 안 좋은 내용들을 계속 퍼뜨리는 거죠. 환경 자체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 생각 없어요. 먹고 살기 바쁜데 학교 다니기 바쁘고 예. 또 어떤 직장인들은 직장 다니기 바빠. 근데 거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5.18은 뭐 군인들이 와서 죽였더라. 전두환 저 새끼가 죽였다더라. 박근혜 저것도 그게 같은 것이다더라. 이런 식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의 루머들에 의해서 지속적인 어떤 세뇌의 과정을 통해서 적개심을 갖는 거죠. 그런 적개심에다가 하나의 안 좋은 사실을 하나 보면 내 그럴 줄 알았어. 저것들이 그렇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실체가 없는 부당한 어떤 그 적개심들을 계속 쌓이게 만들어서 거기다가 이제 탄핵될 때도 마찬가지다. 거기다 기름 하나 더 부어버리니까 저것들이 그러면 그렇지. 전혀는 찢어 죽여야 돼. 뭐 이런 식으로 바뀌어버린 거죠. 사실 제가 우리 목포에 형수가 있는데 그 선거 때 내가 물어봤더니 홍준표가 그 대학생들 뭐 해가지고 막 죽여버렸다. 이런 취지의 허위 사실도 막 돌아다니더라고. 뭘 죽였을까요? 그러니까 이상한 뭐 구형을 통해 가지고 죽여버렸대요. 근거는 없어요. 근거는 없어. 근거는 없고 그냥. 그러니까 카더라, 그러니까 안 좋은 감정에다가 카더라를 넣어버리니까 이 분노가 폭발하는 거죠. 이런 세뇌들이 지속적으로 환경 자체가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극복이 필요한데. 그 전에 제일 중요한 게 지금 빠진 것 같아서 제가 짚고는 그걸 누가 하는 것 같아요? 빨갱이 새끼들이죠. 그것에 빨갱이 새끼들하고 연결돼 있는 이 소수의 정치권 세력들이 있어요. 저는 그렇게 봐요. 네. 지금도 광주 지역에서 소위 말하는 지금은 이제 기득권 세력이죠. 그놈들이 수구꼴통이죠. 이 수구꼴통은 지속적으로 광주 시민과 국가와 이렇게 단절을 시키는 이 세뇌화 작업, 허위 사실 유포, 없는 사실 배포해서 지속적으로 적개심을 갖게끔 하고 이 소위 문재인이가 잘하는 이 시체팔이 장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체가 없는 내용들로 인해서 계속 국민들이 분노하게 만드는 거죠. 그 기획자는 거슬러 올라가면 빨갱이다. 그놈들과 이익 집단이 같이 뭉쳐져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정치 이익 집단과 그놈들이 같이 뭉쳐서 어느 한 자신들의 사익을 목적으로 이놈들은 북한 애들은 이제 적화 통일을 목적으로 하는 거고 이자들은 사회에서 권력과 어떤 자신들의 그 이익, 그 돈과 명예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소위 말해서 우리 시민들,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지금 속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똑같아요. 그리고 이제 방송 전에 김상진 단장님과 저하고 대화를 나눴습니다. 대화 나눴잖아요. 대화 나눴는데 저는 많이 전라도 학에 대해서는 저의 색깔이 있고 어떻게 보면 저는 전라도에서는 악역을 자처한다고 제가 스스로 이야기를 드렸고 여러분들께서는 김상진 단장님 같으신 분이 어떤 노선을 바라보시는지 저는 가장 합리적인 탈라도라고 봐요. 이게. 근데 이제 저 같은 캐릭터는 극단적인 캐릭터도 필요해요. 왜냐하면 비교가 되거든요. 이런 논제에서 이 사람들이 말하는 거를 통역을 해주면서 데리고 오고 바꾸고 이게 과정이 필요한데
저는 이제 이렇게도 봐요. 김대중입니다. 김대중. 그 메신저는 김대중이고 매개체가 김대중이에요. 그런 모든 기획은 북한으로부터 천재들에 의해서 기획해서 지령이 내려온다고 보고요. 그렇죠. 그거를 가장 꼽혀버린 게 김대중이에요. 김대중. 그리고 지금은 임종석이고요. 임종석이가 단장님 문재인이 탄저균 보도로 기침 한 번 했더니 경찰이 손상윤 회장을 인지수사한다고 난리쳤잖아요. 시청자 여러분, 어제부로 임종석이가 뉴스타운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습니다. 피고발인이 임종석이에요. 그것도 한두 건이 아니고 수십 건을 갖다가 중앙지검 윤석열 있잖아요. 요것들 우리가 쪼는 거는 아니고요. 좀 웃겼어요. 제가 봤을 때 남한에서 서열이 제일 높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제 동영상이 한 40만 조회 나왔거든요. 네. 임종석이 저를 고소를 했다고 봐요, 저는. 근데 참 추접스러운 게 우리 이웃 사촌이에요. 임종석은 장흥, 저는 보성. 요 주사파 새끼들의 옹졸한 이 속을 보십시오. 지 욕 몇 마디 하고, 욕도 아니여. 지 주사파 자랑스럽다고 이야기해서 주사파 공적 찬양 좀 해줬더니 고소를 해버렸어요. 한 가지 볼 것 중에 하나가 예. 지금 청와대 점령한 애들 그 면면을 보게 되면은 네. 대부분 총학생 회장들이에요. 그러니까 주사파가 의리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총학생 회장 했던 애들만 지금 소수의 애들이 청와대 권력을 차지하고 있고 그때 당시에 수많은 밑바닥을 깔아줬던 이 운동했던 애들은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제가 봤을 때는 걔네들 팽당했어요.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이용만 당한 거죠. 근데 저는 그리고 분신해서 죽어버리고. 그러니까요. 저는 근데 이 방송 임종석이 본다고 봐요. 보라 그래. 예, 보는데 제가 임종석한테 우리 종석이한테 할 말이 있어요. 저번에 5.18 가지고 좀 떠들던데 그 임종석이가 66년생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 66년생이면 중학교 2학년인데 중학교 2학년 때 뭘 했는지 그 이야기 좀 물어보고 싶어. 아니, 그러니까 이제 우리 방송 보는 우리 이웃 사촌 종석 씨, 우리 임종석이, 우리 이웃 유지, 임종석 씨 고소해줘서 고맙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당신 꼭 만나고 싶었거든요, 이 사람을. 법정에서 봅시다. 법정에서 봐서 내가 당신을 법정에 꼭 증인으로 신청을 할 거예요, 임종석 씨. 주요 증인으로 박주신 같이 도망다니지 말고 뭐 주사파라는 게 명예훼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안전권위가 당신을 증인 신청할 겁니다. 그래서 판사님 앞에 두고 당신 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주사파라는 당신의 전력이 명예훼손이냐? 그러면 법정 앞에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개새끼해라. 그거 하면 내가 명예훼손 벌금을 받든 징역을 받든 땡큐하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거 합시다. 조만간에 만나게 되는 거예요. 저놈들은 그렇게 하고도 남는 놈들이에요. 냅둬버려요. 그때 김상진 단장이 방청객으로 제가 초빙할게요. 예? 이야기가 삼천포로 갔네. 네, 자, 그러면 전라도 문제가 그렇고 5.18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말씀이신데 그 광주에서 학교 그때 그러니까 당시에 세뇌됐다는 이야기를 많이 예. 드렸는데 그 저도 제가 지금 5.18을 겪어봤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 네. 제가 이제 살던 곳이 금남로 옆에 대인시장 골목에서 이제 그 저희 형제들이 다 살았기 때문에 5.18 때 이제 그 탄피주스로 많이 금남로를 나갔어요. 완전 그냥 현장에 돌아다니셨네. 예, 이제 네. 총 쏘고 나서 이제 탄피를 줬는데 거기서 불발탄 주우면 아이템 얻은 거였거든. 득템하셨네. 네, 득템하는 건데 나는 네. 이제 불발탄은 못 줬었지만 네. 어쨌든 그 돌아다닐 때 이제 형이 저를 이제 데리러 오기도 하고 막 그럴 정도로 네. 호기심에 다녔어요. 아.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저 어린애들은 대부분 호기심으로 이제 그쪽 현장을 누볐었고 어땠어요? 그때 분위기가 조금 그 막 진짜로 지금 그 민주화라고 하는 새끼들 말하는 어릴 적 나이에 본 환경은 그때 당시에 찝차 타고 막 돌아다니는 애들이 사람들 모아놓고 막 설교를 하고 다른 데로 옮겨 다니고 또 설교를 하고 옮겨 다니고 예. 뭐 그런 형식이었고 예. 지금도 기억하는데 그 어느 날 밤 어떤 여자가 막 괴성을 마이크를 잡고 예. 다녔던 그걸 기억하고 있는데 네. 특별한 나중에 제가 이제 그 알게 됐던 그때 이제 짤막한 기억은 있죠. 어린 네. 적에 기억이 있는데 나중에 그 5.18
대한 자료들 이제 쇠뇌가 됐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제가 이걸 꼭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렇게 들으세요. 제가 이거 이겁니다. 예. 이게 뭐냐면은 제가 어릴 적에 그 터미널이라든지 이런 데 다니면은 5.18 때 경상도 군인들한테 악살당한 광주 시민들이라고 해서 붙여놨어요. 이거. 네. 온 동네 온 동네에 현수막으로 붙여놨고 저는 이제 어린 마음에 굉장히 그 징그럽게 느껴서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녔었어요. 그래서 5.18은 그때 당시에 경상도 군인들이 와서 광주 시민들 다 죽여버렸다. 죽여버렸다. 나쁜 새끼들이 없다. 아주 전두환이가 모습, 죽였다더라. 그렇게, 전두환 예. 지시받고 예. 죽였다더라. 그렇게 이제 알고 있었었거든요. 예. 근데 그게 수십 년 동안 그런 갑다라고 알고 있었어요. 이게 세뇌란 말이죠. 예. 세뇌가 이만큼 지금 무서운 전라도 거예요. 사람들은 다 그러고 있어요. 네, 다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저 이 글을 혹시 이 영상을 보는 전라도 사람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예. 이거 거짓말이랍니다. 이 천주교 신자 이 그 신부 새끼들이 거짓말 쳐가지고 이 어디서 확인되지도 않는 사진 갖다 놓고 전라도 군인들이 죽였다고 한 실체 없는 사진입니다. 이 사진을 가져왔던 출처들도 계속 입이 바뀌고 있고요. 네. 이 사람이 이름이 무엇이며 어디서 어떻게 죽었는지도 없으며 5.18 유공자 명단에 없는 자료들입니다. 이것을 저도 알게 되고 나서 5.18이 사기꾼들에 의해서 조작되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였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제 광주 시민들이 이제 군인들이 와서 죽여버렸다. 그렇게 지금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경험을 해보지 않았거든. 그러니까 이게 전라도도 마찬가지고 대한민국의 전라도 포함한 좌익들 수준이 뭐냐면 귓구녕은 열어놓고 눈은 닫아요. 뭐냐면 어떻게 그렇게 낱말을 잘 믿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들리는 대로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 아닌 것도 2번, 3번, 4번 들으면은 거짓말이 되는 이제 그 사실인갑다 하고 사람들이 바쁘니까 그냥 인식하는 이 세뇌가 정말 무서운 거고 좌편향 되는데 이게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거죠. 예. 그런데 이 세뇌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세뇌가 이게 사실이 아니다라고 내용을 만들어내고 배포시키는 단체가 없었죠. 반대전 쪽이. 그러니까 우파가 우리가 없어요, 이렇게 우파가. 밀려버린 거죠. 우파가 네. 제가 그래서 맨날 방송에다 떠드는 게 우파 게으른 우파가 나라에 꼬라지 맞는 거예요. 그렇죠. 상대성이거든요. 좌파는 겁나 열심히 일한 거예요. 그렇죠. 와, 쟤네들 입장에서는 이 상 줘야 돼요. 고정관첩들과 네. 그러니까요. 이 선동하는 놈들 정치 세력들은 열심히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반을 딱 쪼개고 보면 이게 우파가 이거를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선행돼야 될 게 빨갱이 욕을 하는데 빨갱이는 이러려고 빨갱이 하는 거거든요. 나라 이거 북한에 넘겨버리는 게 얘들 최종 목적이에요. 얘네들은 충실히 하는 거예요. 네, 자기 그래서 업무를. 30년 동안 인내심이 있지, 전투력이 있지, 자금력이 있지, 조직력이 있지, 의리 있지. 빨갱이는 2년 빼고 욕을 할 게 없더라고. 가만히 찾아보면 열심히 일을 해요. 근데 나라 이꼬라지 된 거요? 게으른 우파 탓이라니까요. 게으른 우파 탓인 것도 있지만 우리가 몰랐던 것이 가장 크죠. 그러니까 그렇죠. 선각자들인지 아니면 이 정보기관이라든지 이런 데서 예. 이런 위험성에 대해서 이 세상에 알리는 작업들이 있어야 되고 예. 대응하는 어떤 수단과 인력과 예. 방법과 이런 것들을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이걸 준비를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밀려버린 거죠. 근데 또 혐오입니다. 우익의 길이 그거예요. 건전 우파들은 좌익은 의식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념이 중요하기 때문에 공부고 직장이고 다 때려치우고 이념에 몰두한 결과가 이거고, 우파는 상대적으로 근면 성실했기 때문에 먹고 살고 가족 부양하고 성실하게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 가장으로서 책임을 다하고 사실은 인간적으로는 지탄받지 말아야 되는데 이념 하나는 빼버린 거예요. 그게 옳은 일인지 알고 살았었죠. 그러니까. 근데 이 부분이 될 때 국가기관에서도 좀 잘못한 건 있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조사를 하고 그러니까요. 안보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벌초를 한 번씩 싹 도려냈어야 돼요. 이 빨갱이들이 잔디와 똑같아 가지고 뿌리 뽑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렇죠. 한번 머리를 싹 쳐놓고 요것들 딱 그러니까 삼천교육대가 적절하다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적절한 시기에 안 하다 보니까 잡초의 벼가 다 없어져 버린 겁니다. 지금. 자, 어쨌든 그래가지고 그러면 5.18은
오랜 시간 동안 진실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기보다는 모르고 사셨네요. 그렇죠. 전혀 모르고 네. 살았었죠. 전혀 모르고 살다가 우파 진영 활동할 때도 잘 몰랐었어요. 그런데 언제 알게 됐냐? 전에 그 작년에 그 지금이 대표님이 계세요. 지금이 대표님이 제가 이제 네이버 앞에서 집회하는 거 보고 그럼 같이 좀 해보자 해서 네. 작년 여름부터 서울역 앞에서 5.18 진실알리기 거기서 한 2달 하고 이제 열심히 했죠. 예, 그다음 부산 일주일, 대구 일주일, 그다음 대전 일주일 하게 되면서 저도 이제 5.18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됐던 거죠. 맞습니다. 거기서 가장 깼던 거 이거였죠. 결론은 5.18이 뭐죠? 폭동이죠. 예. 광주 그 5.18이 폭동이고 우리가 반드시 이거를 우파 진영에서도 단순히 폭동 논리로 가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고정 관첩들과 북한군이 침투해가지고 광주를 선동한 거예요. 근데 법과 제도로 지금 풀어야 되는데 5.18도 지금 좌파 진영에서는 지금 5.18을 성역화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헌법 전문에 문재인 정권에서 지금 그래서 이번에 입법한다고 해서 다행히 우리 국회의원 그 발절 뚝뚝뚝 하신 분 있잖아요. 그분께서 지금 북한군 개입까지 그럼 같이 조사를 하자라고 해서 엄청난 소득입니다. 그렇죠. 지금. 그래서 입법을 했더니 지금 민주당에서 반대하고 난리가 났대잖아요. 거품을 물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지금 이게 지금 구성되는 자원이 봤더니 국회의장이 1명, 야당 추천이 4명, 그다음에 여당 추천이 4명인데 이게 보니까 직급들이 다 높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 직급 높은 놈들이 투쟁력이 있냐 이 말이죠. 그게 지금 제일 걱정이에요. 이게 지금 저놈들이 성역화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그 입법 활동을 하는 거고 그 이제 상임위 활동이 될 텐데 우리 쪽에서 그걸 이제 전투력을 가지고 의지를 팔 수 있는 어떤 사람들이 이 상임위원회에 들어가야 되는데 지만원 박사. 예, 지금 자유한국당이 지금 돌아가는 꼴로 봤을 때 이게 지금 차관급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높은 직급에 분명히 어떤 놈이 또 낙하산 타고 내려올 텐데 김성태 같은 인간이 한다고 설칠 거라고요. 이건 낙하산이 아니 그러니까 외부 인사가 들어오죠. 국회의원이 하는 건 아니지만은 이것은 그 외부 인사에 자리 주는 자리가 아니라 진짜 싸움꾼이 여기 들어가야 돼요. 국익을 위해서도 이걸 이것은 돼요. 정말 그 대한민국 정체성을 자유한국당은 이걸 혹시 자유한국당 수뇌부가 보시면은 정말 이 자리는 싸울 수 있는 의지 있는 사람이 들어가게끔 그런 사람 선정을 좀 해주십사라고 부탁을 좀 드립니다. 저는 이 5.18에 있어서만큼은 딱 3명 추천합니다. 첫 번째, 자유한국당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내전까지 갈 수 있어요. 이 내전까지 가는 상황에 대해서 제가 금요일 날 단독 편성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 전혀 생각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안정권 방식으로 뒤틀어서 풀어보려고 하거든요. 기대해 주시고, 자유한국당은 나라가 있어야 당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착각을 하고 있는데 당이 있으면 나라를 지킬 수 있다라는 착각을 하는데 천만의 말씀. 자유한국당은 이번에 5.18 이번에 못 짚고 넘어가면 당신들 끝나는 거예요. 첫 번째 지만원 박사, 두 번째 손상윤 회장, 세 번째 광주 장 여사님, 3명만 그냥 딱 꼽아놓으면 민주당은 올킬입니다. 올킬. 이 3명 무조건 자유한국당이 의석으로 밀어붙이지. 민주당하고 악수하려고 하지 말라니까요. 나 답답해 죽겠어요, 진짜. 민주당은 적이지. 예. 아니, 말 나온 김에 우리 지금 내가 이거 이제 또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이 자유한국당 지지자분들이 있고 대한민국당 지지자분들이 있고 무당적 보수 우파 또 있는데, 지금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김상진 당님 자유한국당 당원이세요. 이거 어떻게 보입니까? 지금 자유한국당. 1,000원짜리 내는 당원인데요. 예. 그것도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저는 이제 정당을 보지는 않습니다. 정당을 보지 않고 정치인도 안 봅니다. 제가 바라보는 것은 대한민국이고, 저희의 판단 기준은 대한민국 국익이거든요. 아우, 좋은 근데 말씀. 지금 어쨌든 국회의원 숫자가 대한민국을 지켜주는 그 숫자가 말을 해주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200명 넘어가면 헌법 개정이 되는 거고, 헌법 개정을 사회주의 헌법이라든지 아니면 국회 헌법으로, 공산주의 헌법으로 바꿔버릴 수가 있어요. 아무거나 해버리는 거예요. 네. 국회의원 숫자가 넘어가면 그걸 지금 받쳐주는 게 자유한국당. 마음에 젖도 안 들지만 국회의원 숫자가 지금 그걸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럼요. 자유한국당의 변화를 요구를 하는 거죠. 네. 자유한국당 보면은 주워 먹으려고만 해.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은 문재인 정권이 지금 인터넷 여론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네이버 뉴스 편집자문위원인데 그래서 네이버의 댓글 여론을 지금 계속 저는 모니터링 하고 있어요. 수시로 보는데
문재인이가 지금 지지율이 70% 이하로 그 대북 정책, 청소년 정책, 올림픽, 뭐 평양 올림픽 이 수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네. 지금 안 좋은 여론이 거의 70% 이상이 안 좋아요. 예. 그런데 그러면은 이제 그것을 자유한국당이 그 지지율을 받아갔냐? 예. 못 받아갔어요.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부터 시작해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 또 안 좋거나 좋거나 기사가 떴잖아요. 똑같이 70% 이상이 안 좋아요. 이걸 자유한국당이 아직 모르고 있는 것 같아. 뭐냐면은 문재인 지지율도 지금 안 좋지만은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똑같이 안 좋다는 거. 그러면은 자유한국당은 무엇을 해야 되냐면 문재인의 실책에 대해서 정면 투쟁을 해서 거기에 성과급을 가져가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투쟁을 안 하니까 여기치에 이 좋은 여론을 자유한국당이 못 가져가는 거야. 이것을 몰라요. 그러니까 몰라요. 문재인 실책에 대한 대가, 그건 주워 먹을 생각만 하고 있다니까. 예. 투쟁을 해서 성과물을 가져갈 생각을 안 하고 여기서 떨어지는 낙하물만 가져서 자신들의 어떤 불로소득을 하려는 그런 아주 안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전체적인 흐름상으로는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제가 이제 자한당의 홍준표 대표한테 이제 비슷한 이야기인데 저는 이렇게도 최근에 정말 생각을 하는데 홍준표 대표는 인해 장막에 박근혜 대통령처럼 쌓여 있어요, 지금. 근데 이 인해 장막을 본인이 정말 큰 정치를 하고 싶다면 정말 거시적인 안목을 저는 이제 나열인 놈이 감히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뭐냐면 제가 보더라도 박근혜 대통령이나 적어도 김영삼, 또라이긴 하지만 김영삼,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이승만 대통령, 굵직굵직한 우리 우익 진영의 인사들을 봤을 때 김영삼은 우파 아니에요. 자, 홍준표 대표 본인이 어떤 이 이전의 지도자들과 캐릭터를 견줄만 합니까? 없다고요. 근데 이걸 캐릭터를 만드는 거는 지금부터 투쟁과 국민들과 호흡을 맞춰서 본인이 만들어야 돼요. 근데 이 과정이 생략됐어. 뭐냐면 자유한국당 내 당내 분위기가 저는 국민이 국민이 문제가 아니라 자유한국당에 있는 의원들이 문제라고 봅니다. 홍준표라는 사람이 당대표를 하지만 홍준표라는 사람을 제외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이 과연 홍준표라는 당대표를 어떻게 볼 것 같아요? 말은 당대표라고 하지만은 뭐 홍준표 정도야. 내가 짬밥이 얼마인데, 내가 캐리어가 얼마인데 이러고 있는 인간들이 과반수가 넘는데 그 안에서 이 인간들을 자기 편으로 자기 세력으로 이렇게 어떻게 규합해서 어떻게 틀을 맞춘다? 이거 되게 어려워요. 박정희 대통령 정도 돼야 이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뭐냐면 모든 걸 이제 국가가 국난의 위기니까 이제는 행동하는 정치인, 싸우는 정치인이면 우파는 다 가져가는 거예요. 내려와라 이거예요. 당연히 나와야죠. 아스팔트로 나와서 나와야 돼요. 국민들 앞에서 저는 당대표고 멋이고 국회의원이고 멋이고 나라가 빨갱이 세상이 돼가는 거 내가 나서서 지켜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한번 싸워보겠습니다. 하면 이거 다 가져가는 거예요. 자유한국당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선민의식이에요. 양반의식.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 귀족의식이죠. 하늘에서 떨어진 귀족의식을 많이 갖고 있는데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국민들은 자유한국당에 지금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들을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기회주의자, 그러니까요. 복지부동하는 자, 예. 그리고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자한당이나 그래도 우리의 당입니다. 저 당이 우리 게 아니라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당인데 우리가 태평성대 상황이면 경제 발전 다 좋습니다. 복지 좋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국민들과 우리 우파의 이 자유한국당의 당적을 가진 사람들은 투사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나라를 지켜줄 수 있는 문재인 패거리로부터 정정당당하게 맞짱을 뜨고 이겨낼 수 있는, 우리는 국민들은 다 준비됐는데 정치인들이 준비가 안 된 이 그러니까 꼬라지가. 정치인들만 나오면 돼요. 길거리 나오면 되는데 함께, 그러니까 일반 시민이 한 바퀴 굴른 것과 그러니까요. 국회의원이 바위 덩어리가 한 방 굴른 것은 차원이 다르거든요. 그렇다니까. 하지만은 예. 바위만 돌라서는 안 돼요. 거기에 같이 모래들도 섞어주고 해야 혼합이 돼서 가야 탄탄해지는 거죠. 예, 그럼 이런 소리를 시건방지다, 어린 놈의 새끼가 대바라졌다 이렇게만 할 게 아니라
사실 이런 소리도 한번 참조를 해보시고 애정이었다면 이런 소리를 왜 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이제 또 나라가 보통 같으면은 말도 안 해요. 아니 올림픽이라고 열어놨는데 한반도기 지랄하고 있는데 버젓이 경기장 안에서 빨갱이 기가 흔들흔들하고 있고 기쁨조년들이 와서 춤을 추고 있는 세상이에요. 그런 세상을 보고 지금 우리가 이거를 뭐 상식적인 세상이라고 받아들여야 되는 건지. 근데 그 현성월이라는 기쁨조 공연에 자한당 의원들이 가서 같이 방청을 하는 꼬라지를 보면 같이 갔어요. 같이 갔어요 그날. 우리 그날 소화기 맞고 난리 구슬 쳤는데 미친 새끼들. 거기에서 그냥 같이 박수 치고 있었더라고요. 내가 이거 보고 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떤 게 사느냐. 그리고 절대 인물론에 기대면 안 되는 거예요. 홍준표가 다, 조원진이 다, 뭐 누가 다. 그 사람들도 흠없겠습니까? 보수는 유권으로, 우파는 유권으로 똘똘 뭉쳐야 돼요. 시민들이. 제가 이제 관찰한 바로는 정치인의 인기란 것은 꿈 같고 네. 구름 같고 그러니까요. 이슬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정치인의 기대 가지고 그 어떤 그 기대를 가지고 있으면 그 정치인이 사라졌을 때 자신의 꿈도 사라지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치인을 바라보지 마시고 정당을 바라보지 마시고 네. 국가를 보고 국익을 보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기 전전말에 출연하는 사람한테 꼭 탈라도가 넘어야 될 산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5.18이고요. 네. 김대중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 좋게 생각해요. 어떻게 안 좋게 생각하세요? 핵 개발한다고 해서 자기가 책임진다 했잖아요. 죽어버렸으니까 북한 잠시라도 해야지. 부관 참시. 자기가 책임져야지. 그러니까요. 대한민국 역사는 김영삼과 김대중이가 다 조져놓은 것 같아요. 북한 핵 개발 예. 안 한다고 해가지고 처음부터 그때부터 시작한 거예요. 핵 개발 돈 엄청나게 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주고 나서 자기 죽어불고 나면은 이제 책임 안 지는 거예요? 그럼 남아있는 국민들은 어떡하라고? 전두환 전 웃긴 대통령. 게 그런 실책을 범했는데 그 김대중 아들들은 뭐 잘났다고 또 대가리 뿍뿍 숙이고 올리고 다니더라고. 이번에 임종석이가 대북 넘어가려고 북계를 넘어가려고 깝치던데 거기에 또 숟가락 얹으려고 김대중 자식들이 깝치더라고요. 이거 진짜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호남은 김대중을 부정하지 않으면 이게 안 깨진다니까요. 5.18과 김대중 별것도 없는 인간이에요. 까놓고 보면은. 근데 제가 알기로 예. 그 호남 지역의 서민들 중가 그 저희 형님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예. 호남권에서 지금 정치팔이 하는 새끼들 예. 굉장히 안 좋게 생각해요. 근데 거기서 대안이 없는 거예요. 대안이. 민주당 말고 이제 뭐 국민의당이 있는데 한국당은 워낙 안 좋게 세뇌가 돼 있는 거고 예. 그러면은 이제 다른 대안 세력이 나와야 되는데 예. 기존 정치하는 새끼들이 다 해먹고 있으니까 예. 맨날 욕만 하면서도 예. 저 개새끼들 지그들끼리 다 헤쳐먹는다고 욕을 하면서도 민주당 놈들을 예. 그런데도 선거 때 되면 또 찍어. 찍어 99%. 줄 데가 없으니까. 아 왜 없어요? 요거. 한 5번은 저것들 찍었다가 그러니까 호남 사람들 그게 문제라니까요. 아니 그냥 버림표다 생각하고 이쪽에 좀 찍으면 어때? 그러니까 그것도 문제. 세뇌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예전에 그 대선 때 겪어봤던 거거든요. 내가 이제 그 SNS 선거전 자원봉사를 꽤 많이 해봤어요. 박근혜 대통령 선거 자원봉사도 내가 했었는데 그때가 뭐냐면 호남표가 그때 9%밖에 안 나왔어요. 광주가. 네네. 근데 여론상으로 봤을 때는 20% 이상 나오는 분위기였었거든요. 네. 거기서 막판에 돌았던 게 뭐였는 줄 아세요? 뭐요? 박근혜가 대통령 되면 우리 아들 새끼들 직장에서 다 잘려버린다는 소문이 돈 그 한마디에 그냥 싹 끝나. 그 한마디에 끝난 거야. 한마디에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호남이 그러니까 대학을 나와봐야 내부적으로 그 지금 반민주당 정서가 안에 깔려 있어요. 네.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선거 때만 되면 걔네들한테 표를 주는 거거든. 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고민을 해야 될 게 그러면 이들을 어떻게 하면 설득을 할 것인가.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진실을 많이 알려야 된다. 그 작업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호남 인간들한테는 5.18 바로 알기가 그 단초가 될 것 같고요. 저는 진실의 키워드가 두 번째는 김대중 바로 알기. 요거 두 암덩어리만
도려내도 대한민국의 더불어공산당 요것들이 어떻게 사기를 치고 어떻게 국가를 말아쳐먹고 있는지를 알면 절대 걔들 못 찍어요. 요 작업을 진짜 늦고 늦었지만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오늘 이제 김상진 단장님이 출연하셔가지고 활동하게 된 동기, 그리고 활동 방향,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전라도 문제점부터 이제, 사실 여러분, 저는 방송을 하지만 김상진 단장님은 매일 민주당사 앞에서 저격수로 집회를 하고 자한당사 앞에와 민주당사 앞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집회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 게 저보다 10배 용감하신 분이에요. 왜냐하면 이분은 맨날 빨갱이를 직접 몸으로 부딪히시는 분이에요. 독특한 건, 지금 저하고 이렇게 스튜디오에서 방송을 하는데 우리 김상진 당장님 몸에서 시큼한 냄새가 납니다. 땀 냄새나? 아니요. 이게 무슨 냄새냐면 그 체류액 냄새. 인공기 태우고 하면은 요새 그 경찰들이 소화기를 뿌리는데 그 소화기에 빙초산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식초 냄새가 엄청난다. 저도 두드러 맞았는데 매일 현장에서 이 소화액 맞아가면서 싸움을 하시는 분인데 이렇게 방송으로 용기 있게 소신을 이야기하는 건 정말 목 내놓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김상진 단장님은 앞으로도 자주 모시고 이제 어느 정도 소개는 해드린 것 같으니까 네, 앞으로는 이제 투쟁 방향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가 있으면 투쟁하는 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하고요. 이제 오늘 방송을 마무리하면서 김상진 당장님께서 하시고 싶은 이야기,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께 뭐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 마무리 말씀 한마디 해주시죠. 제가 지금 아스팔트로 최근에 좀 알려졌는데요. 예. 원래 제 전공이 아스팔트가 아니고 사이버입니다. 네. 사이버고, 이 부분을 제가 한 4년을 나름대로 이제 도각을 하면서 파는 입장이거든요. 네네. 결국은 우파 진영에서 해야 될 게 뭐냐면은 개념 정리인데 이 여론전 개념 정리예요. 여론전입니다. 여론. 네. 사이버전이라고도 하고 SNS 선거전이라고도 하고 별 말들을 하지만은 결국은 여론전입니다. 네. 이 여론전을 누가 해야 되냐? 누가 해야 될까요? 국민들이 다 같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방송을 보고 내가 무슨 역할을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여론전에 참여해야 됩니다. 저희는 아스팔트에서도 하고 두 가지인데요. 여론전은 아스팔트 부분하고 이제 우리가 민초니까 정치인이 아니니까 그럼요. 정치인이면 정치인 영역이 있지만은 네, 예. 사이버전과 아스팔트를 같이 병행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 같이 전문 시민 활동가들은 지속적으로 아스팔트 활동과 사이버전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를 하고 네. 국민들은 이 한 일원의 축으로서 이 여론전의 한 축으로서 사이버 전사가 돼주기를 바랍니다. 정말 간곡히 바라는 것이 사이버 전사가 돼주십사라는 건데요. 네네. 간단한 예로 이걸 하시면 됩니다. 네이버 계정만 한 3개 만드셔가지고요. 예, 예. 네이버 스마트폰 환경에서 7개 나옵니다. 거기에 댓글 작업만, 댓글과 공감수 표시만 열심히 해주시면 저희가 문재인 정권 누를 수 있다고 봅니다. 왜 중요하냐면은 지금 문재인 정권의 지지율을 지탱해주는 축이 두 축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여론조사 기관의 네. 가짜 여론조사. 네. 저희들끼리 여론조사. 또 하나가 문재인 지지자들과 거기에 배이지 않는 자들에 의한 댓글 양념질을 통해서 마치 문재인 정권이 탄탄한 것 같이 네. 가겠다고 정권 한 7개월 동안 해먹다가 그러니까요. 최근에 비트코인 커지고 평양올림픽 터지고 하면서 젊은이들이 이제 반란이 일어났잖아요. 네. 그러니까 무너지니까 더불어민주당에서 어떤 반응이 나왔나요? 211명을 고소고발을 하겠답니다. 그러니까요. 좌파들이 자기가 뻑 분리하면은 항상 나오는 게 패턴이 네. 고소고발질이거든요. 이재명도 고소고발자라고 박원순도 자기 아들 문제 되니까 고소고발질하고 민주당도 마찬가지 여론이 급격히 안 좋아지니까 그 입을 막기 위해서 한 겁니다. 그러면 뭐냐? 여론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데 이 인터넷 여론이 쫙 무너져 버리면은
문재인 지지율이 높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럼요. 거기에 댓글이 지금 계속 안 좋은 것들이 결국은 세뇌되는 작업이에요. 예. 제가 왜 네이버 댓글에 대해서 그 국민들이 사이버 전사로 참여해 주시기 바랐냐면은 여러분들이 참여한 것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자녀를 세뇌시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들의 말을 안 듣지만은 네이버 댓글은 믿습니다. 그러니까 네이버 댓글에 대해서 글을 쓰시고 우리가 좋은 글들이 네이버 베스트 댓글에 올라가게끔 공감수 표시, 댓글 표시, 그다음에 메인으로 추천, SNS로 확산 네. 이런 작업들을 국민들께서 같이 해주십사는 말씀을 꼭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이 우리 우파 진영 전체가 살아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유, 역시 참 실체적인 거창하다기보다는 무엇보다도 필요하지만 거창하지 않은 그리고 가장 전투적인 전투력에 바로 반영되는 그런 정말 현실적인 전략을 말씀을 해주신 거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지금 그 문재인 지지자들이라고 하는 문술남들이 대략 그 추정치로 약 500에서 1,500명 정도가 이렇게 계속 활동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것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북한 사이버 부대가 지금 댓글에 관여를 하고 있다. 최근에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뭐냐면은 미국에서 제가 봤을 때 사이버 공격 들어간 것 같은데 네. 그 이후로 지금 얘네들이 그 급격하게 바뀐 것도 있어요. 거기에다가 또 뭐냐면은 네이버에는 가계정을 쓸 수 있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의혹을 갖고 있는 게 네이버의 가계정을 가지고 이익을 보는, 그러니까 가짜 여론을 만들어서 이익을 보는 회사들이 있다고 보거든요. 네. 인터넷 마케팅 회사, 다시 말해서 바이럴 마케팅 회사가 존재를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얘네들이 같은 함축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봐요. 근데 국민들의 분노하는 이 댓글은 얘네들이 감당을 못했어요. 이번에 무너졌어요. 그러면 여기에 이 지금 시청자분들께서 같이 참여를 해주시면은 한꺼번에 무너뜨릴 수 있거든요. 문재인 지지율을 완전히 무너뜨리면은 사이버상에서 문재인 지지율이 무너지면은 댓글 여론조사 기관에서 이렇게 결코 높이 평가를 하고 할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저희도 지금 댓글 여론조사 기관에 가가지고 따질 건데 저희도 집회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너희들 거짓말 하지 말아라 했을 때 같이 무너지게 되면은 정권 자체가 무너지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축약하자면 참여가 절실한 겁니다. 그렇죠. 지금 행동해야 됩니다. 예, 이게 거리를 나오셔가지고 집회를 참여하는 거는 많은 수고로움과 지역적인 제약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인터넷 댓글 배우고자 하는 연세가 있더라도 배우고자 하는 열정만 있다면 그거 아이디 3개 만들어가지고 빨갱이 댓글에 싫어요 누르고 좋은 댓글에 좋아요 누르는 거 정말 라면 하나 끓이는 정성보다 쉽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보수가 이제까지 이런 걸 귀찮아하고 중요하게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유치하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나라는 망해가고 있는 겁니다. 이 어렵지 않은 일을 주변에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걸 겁니다. 피를 토할 겁니다. 안 죽어도 된다니까요. 그 노력과 그 절절함에 1억만 분의 1만이라도 요것부터 시작을 하면 김상진 단장님 말씀처럼 인터넷 여론에서 이기면 뉴스가 함부로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기자들도 함부로 못 그럼요. 씁니다. 이런 작업은 정말 민초들이 바람을 일으켜가지고 해야 됩니다. 기자들이나 그 언론사들 중에서도 이 그 데이터, 그러니까 트래픽량을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한테 유리한 기사의 트래픽량이 늘어나게 되면은 네. 우리한테 유리한 기사들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요. 이 새끼들도 밥 먹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트래픽이 많이 늘어나야 광고료가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좌파들은 그 일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좌파 성향의 기사들이 많이 쏟아졌었고, 그게 유통이 됐었고, 그게 돈이 됐었거든요. 결국은 돈하고도 연결되는데, 우파 진영의 유리한 기사량이 유통이 많이 되고, 소화가 많이 됐었을 때, 자신들이 그걸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다는 확신이 들으면은, 우리한테 유리한 기사가 나오는 거란 말이죠. 빨갱이는 함께 가는 겁니다, 이게. 빨갱이는 마케팅과 이 선전선동 전략 전술을 병행해요. 그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페미니즘이라고 하잖아요. 극단적 여성주의자들이 페미니즘이라고 하는데 시장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페미니즘은 돈이 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빨갱이를 지지를 하면 돈이 생기는 구조와 유통 구조를 만들어 놨어요. 얘들이. 그렇죠. 만들어 놓은 근데 우파는 안 돼요, 이게.
우린 이런 노력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또 하나가 더 저도 이제 이런 의견에 많이 연구를 해보거든요. 하나가 뭐냐면 인터넷 여론이 밀렸던 이유가 반대로 문재인 지지자들의 압도적으로 가정주부들이 많았습니다. 어디에서 밀리냐면 가정주부들의 맘충들. 이게 체류 시간에서 밀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우파 진영에서 이 맘충, 여성들, 가정주부들을 설득을 해서 자기 며느리 가가지고 야 좌파가 어떠고 우파가 어떠고 빨갱이가 어떠고 대한민국이 안 들어요. 그러면 이렇게 또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내 며느리가 빨갱이면 내 며느리만큼 인터넷 체류 시간을 해줄 수 있는 유일한 우파에 대한은 장년층이에요. 체류 시간. 며느리가 빨갱이 댓글에 좋아요 하나 누르면 우리는 우리 댓글에 2개 누른다. 요렇게 해서 설득보다는 요게 나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파는 얘들은 또 비용과 시간이 들거든요. 근데 우리는 좋은 자산이 있어. 장년층 어르신들 조금만 배우면 저력이 있잖아요. 대한민국 산업화로 대한민국을 갖다가 최빈국에서 올린 저력. 지금 그 자꾸 그 카톡방, 밴드방, 그다음 페이스방, 그러니까 폐쇄된 방에서 지금 댓글을 다시고 네. 거기에 올리는 것을 장땡으로 생각하시는데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예. 카톡방, 밴드방에서는 아무 의미 없어요. 네, 정보를 이렇게 습득하는 차원으로 생각을 하시고 예. 그 시간에 오픈 플랫폼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네이버 댓글, 기사 댓글. 예. 그다음에 카카오 스토리 이렇게 그다음에 검색. 오픈돼 있는 데 가서 거기다가 글을 다시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검색. 예. 이를테면은 조원진 의원 지지자들은 여러분들 카카오톡 방에다 조원진 의원 아무리 이야기해봐야 차라리 그 인력 가지고 조원진 이거 검색해서 빅데이터에 안 잡혀요. 예, 그 검색어 1등 올리는 것이 오히려 이 사람을 더 그러니까 카카오톡도 태극기 집회의 잔존물인데 네. 이거 아무 의미 없어요. 우리끼리 다 아는 사이예요. 거기에 노력 들이지 마시고 각계 전투로 널리 알리셔서 방법을 바꿔야 됩니다. 네이버 댓글 하나 더 달고 좋아요 누르고. 그렇죠. 그렇게 나가서 예. 차라리 뭐 조원진 지지자 싶습니다. 예. 그러면은 네이버 검색창에다 조원진을 더 쳐주는 게 좋아요. 예. 뭐 예를 들어 조원진 검색어를 만들어 버릴 수도 있죠. 조원진 인공기. 잘생겼다. 응. 뭐 이런 식으로 뭐. 조원진 존경합니다. 이런 식으로 거기다 쳐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지. 그러니까요. 카톡방에서 움직이는 것보다는 지금 오픈 플랫폼으로 지금 국민들이 나오셔야 됩니다. 예. 근데 좌파들은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게 사실은 우파 정당에서 이런 걸 교육해야 돼요. 교육시켜야죠. 그리고 시민단체에서도 이걸 교육을 해야 돼요. 인터넷 방송하는 우파 진영에 있어서는 이거를 교육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처음에는 저는 우파 시장의 이 채널 관람자들이 2만 명이라고 봐요. 액티베이트한 숫자로는. 이거를 우파의 100여 개 매체가 나눠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 우파 유튜브 플랫폼도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자꾸 고정되어 있는 이 팬층을 나눠 먹다 보니까 자극적인 음모론의 요소들에 매몰될 수 있어요. 그럼 역공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2만 명이라는 숫자를 저는 교육시켜서 그렇죠. 우리의 메신저로 비둘기를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 이렇게 싸워야 된다. 근데 젊은 애들은 한 번 하면 빠릿빠릿 해갖고 금방 해요. 근데 우리는 한 번 해서 안 되니까 10개의 매체가 이런 공감대 이게 뭐 반대할 우파가 누가 있겠냐고요. 그러면 우리 방송에서 이런 거 한번 다루자 하면 노인분들이나 장년층 분들, 주부분들이 보면 이 방송에 가도 이거 중요하다 그래. 저 방송에 가도 이거 중요하다 그래. 그러면 이 장년층 분들은 끈기가 있어 한 번 배워놓으면 가르치는 것도 잘해요. 이렇게 해가지고 점점 이게 전략 전술이거든요. 그렇죠. 프로파간다고. 이거 참 중요합니다. 예, 저희가 지금 사이버전, 그러니까 여론전에서 네. 각자의 역할들이 있는데 특별히 하실 분들이 없는 분들은 네. 이 사이버 전사들이 꼭 대주시는데 사이버 전사가 별거 아닙니다. 네. 댓글, 공감수, 손가락만 잘 눌러주시면 이게 애국입니다. 맞습니다. 자, 저기 이재명이가 썼던 말이 있어요. 손가혁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자기 지지자들한테 손가락 운동을 많이 하기 위해서 붙인 이름이 손가혁인데 네. 손가락 혁명군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은 손가락 토벌군 하면 됩니다. 우리가 손가락 토벌군 되면 됩니다. 같이 눌러주면 되는 거예요. 손가락 진압군으로 하면 안 돼요? 진압군도 네, 좋죠. 진압군. 폭도 진압군. 근데 좀 손가혁 좀 그 작살났더라고. 그래요? 네, 문슬람한테. 예. 이제 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심화 방송 한번 합시다. 이거 진짜 중요해요. 지금 노인분들이 태극기 집회 이후에 카톡 여기에 너무 매몰돼 있다니까요. 카톡방이 아니라
오픈 플랫폼으로 예. 나와야 됩니다. 오픈 플랫폼은 굉장히 많은 방들이 있거든요. 카톡은 진짜 어디 집회 공지나 하고요. 우리 어디 가서 싸워야 됩니다. 아니면 교육 자료를 공유하는 걸로 말아야지. 그거를 여러분들 카톡 100명 있으면 그 사람들은 그 내용 다 아는 내용이에요. 답답한 게 안에서 맨날 싸워. 예, 중요하지가 않아요. 차라리 그 시간에 네이버, 일단 다음은 저거는 다음은 빼고 네이버. 다음은 시장 규모 자체가 적기 때문에 예. 네이버만 잡으면 됩니다. 예. 저희가 네이버가 시장 지배력이 건 7, 80%가 되기 예, 때문에 맞습니다. 네이버 여론만 정확하게 저희가 잡으면은 다음은 가짜 여론이라고 저희가 예. 저기 그 선동해버리면 끝나거든요. 맞습니다. 다음은 빨갱이들이 많이 들어와 있다. 우리 네이버는 일반인들이 많다. 요 개념으로 가면은 우리가 이깁니다. 보세요. 70, 80%. 저는 이렇게도 봐요. 우리가 적을 볼 때 적의 지지층의 성향까지도 파악을 해야 돼요. 아, 이거 방송이 좀 길어지는데 괜찮으시죠? 네. 여러분 괜찮으시죠? 아, 이거 전략 전술인데 강의를 받아먹으면서 저 이거 하려고 그랬거든요, 사실은. 근데 농담입니다. 근데 적을 선멸을 할 때 적의 지지자들의 취향과 성향을 파악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데, 제가 이거 조금 분석을 해봤는데, 문재인은 압도적으로 페미니스트, 그 다음에 동성연애자, 그 다음에 주부들이에요. 그리고 아주 어린 친구들, 그 다음에 주사파겠죠. 압도적인 비율이 여자예요, 여자. 젊은 여자, 애들. 얘들은, 이것도 조금 전략 심한데, 얘들을 인터넷에서 몰아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좌절감을 주는 겁니다. 이 좌절감이라는 게 뭐냐면 저는 이것도 정말 우파의 장년층이 보석 같은 무기를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뭐냐? 끈기예요, 끈기. 끈기. 이 어르신들하고 카톡에서 싸움을 해보면 일단 어르신들은 어려운 말을 못 알아들어. 이게 비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습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좌파 문재인 지지자들은 뭘 막 장황하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떠들어. 근데 우리 우파 진영의 장년층 분들은 이거 안 들어요. 그러니까 계속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하는데 이거를 계속 반복하면 이 애들이 이 네이버라는 플랫폼에서 여러분들의 여론과 숫자가 많아지잖아요. 네이버를 버려요. 이 좌절감 때문에. 버리게 만들면 됩니다. 버리면 끝나는 만들면 완전히 겁니다. 우리가 이기는 예. 겁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네이버 뉴스 편집 자문 하면서 네이버가 지금 변화되는 환경 자체가 뭐냐면은 이제 AI 알고리즘으로 바뀐 거, 인공지능과 알고리즘으로 바뀌어가는데 예. 이게 전체적으로는 사용자 위주로 가게끔 돼 있어요. 패턴 자체가. 예. 그러니까 네이버가 왜 이 결정을 했느냐? 그때 당시에는 문슬람이 네이버를 장악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우리 일반 국민들이 지금 네이버를 장악해 가는 거기 때문에 예. 그러면은 우리 위주로 갈 수가 있는 거죠. 계정들이 네이버의 우파 진영의 계정이 많아지면은 예. 우파 진영의 흐름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좌파 진영이 네이버를 버리면 우리는 무조건 땡큐고 우리가 이기는 겁니다. 예, 맞아요. 이게 한 인터넷 사이트가 망해가는 과정을 일간베스트라는 거를 보면 돼요. 이 일간베스트가 사실은 이게 역설적인 이야기지만 일간베스트를 네이버라고 생각하면 답이 나와요. 저 이것 때문에 영감을 얻었거든요. 일간베스트가 뭐 사회적 미친놈들의 집합소지만 거기가 재밌었어요. 그래서 흥행을 했죠. 더러 정복글들도 많았죠. 저는 이 일간베스트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탄핵 사태와 관련해 가지고 정치 갤러리 쪽으로 어르신들이 너무 많이 유입이 된 거예요. 일배를 알게 된 거죠. 그러면서 정치글이 너무 많이 오니까 기존의 일배를 유지하고 있던 애들이 떠났어요. 그리고 지금은 거기를 우파 어르신들이 점령을 했단 말이에요. 그것도 특정 세력들이 지금 여론 조작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숫자 카운터 조작하고 네, 근데 이제 이거를 넓게 보면 네이버라는 플랫폼을 우리가 가서 좋은 뜻이든지 어쩌든지 주류가 돼서 점령을 해버리면 이 애들이 떠나요. 근데 네이버를 대체를 할 만한 대한민국 포털이 없어요. 우리는 한번 해봤다고요. 이거를. 이게 약간만 연구가 되고 결집만 된다 그러면 네이버를 점령해서 맘충들을 도려낸다? 이깁니다. 맞습니까, 단장님? 예, 아까 말씀하신 페미니즘, 동성애 쪽, 그 이제 기독교 단체 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가짜 계정을 가장 많이 돌리는 단체가 이 동성애 단체입니다. 맞습니다. 제가 트위터를 많이 보고 있는데, 네네. 트위터에 이제 그
쉽게 말해서 30개 팔로워짜리가 10,000리트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가짜 계정을 가지고 여론을 확산시키기. 근데 트위터는 이게 잡혀요. 빅데이터에 잡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빅데이터 숫자 늘리기 위한 작업들을 하고 있는 그 소수의 정해된 프로그램 돌리는 애들이 지금 좌파 진영에 존재하고 있고 저놈들은 자꾸 우리가 우파 진영에서 그런 사람이 하나라도 나오게 되면은 거기에다가 쉽게 말해서 덮어씌우기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작업을 지금 기자들이 움직이고 있어요. 맞습니다. 가끔 저도 지금 KBS 기자한테도 전화 받고 있고 다른 기자들한테 전화 받고 있는데 그럼 제가 말하죠. 이건 확인해 봤냐 저거 확인해 봤냐 그리고 꼭 가끔 또 국정원 이야기하면 그러면 정교조 거 확인해 봤냐 성남시청 공무원들 이거 해봤냐 하면은 찍소리마다 옵니다. 맞습니다. 공부 더 하고 전화하겠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논리를 가지고 있고 논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응 방법을 이제 그러니까 이게 논리는 리더들만 알면 돼요. 우리는 자산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죠. 좋든 나쁘든 간에 이 문재인의 여론을 조작하는 애들의 인원을 저는 5,000명 봅니다. 5,000명. 실제 액티베이트 한 애들은 5,000명이에요. 얘들은 메신저로 교합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요새 선거 이후 8개월, 9개월이 지나니까 한 2,000명 떨어졌어요. 열성은 3,000명이에요. 이 3,000명은 대한애국당 하나면 제압 가능해요. 얘들 어떻게 제압을 하냐. 진짜 댓글이나 네이버 내에서 얘들이 이 전투력 화력을 한 딱 3개월만 집중하잖아요. 그럼 얘들 입장에서는 와 진짜 더러워서 이제 네이버 못 하겠다. 얘들 떠나버리잖아요. 끝나는 거예요. 우리 이겨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유도해주지 못하고 있어요. 정치권에서든 시민단체에서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방향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론전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 네이버의 모바일 화면에 그 7개입니다. 거기서 날씨 하나 빼고 6개거든요. 기사 4개, 그 다음에 이미지 2개인데 여기에 지금 전체적으로 네이버 메인 화면이 바뀌어지는 게 하루에 80개 정도의 기사가 올라가 다녀요. 근데 그 밑에까지 다 하기에는 좀 벅차시니까 상단, 이 6개의 글이 바뀔 때마다, 기사가 바뀔 때마다 거기 찾아 들어가셔서, 공감수 표시, 댓글 표시, 기사도 쓰시고, 확산도 하시고, 이게 가장, 여기만 잡으면은, 끝나는 거예요. 저희가 여기에 여론만, 댓글 여론만 정확히 잡으면은, 언론사들도 함부로 그 기사를 못 씁니다. 네, 맞습니다. 기자들도 기사를 쓰고 나서 댓글을 봅니다. 그러면은 기자가 기사를 이상하게 쓰시면은 기자 욕을 하십시오. 기자야, 이 기레기야, 똑바로 써라.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은 기자들도 이 댓글 여론을 무시를 못 합니다. 국민들의 여론이 이게 실질적으로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싸우는 방법을 오늘 전수를 해주셨죠. 그렇죠. 제일 중요해요. 제일 간단하고. 또 하나가 이제 나중에 가면 이제 전화부대라든지 할 수 있는 싸움의 그런 방법들은 이제 심화학습은 따로 편성을 해가지고 하자고요. 자, 오늘 김상진 단장님, 대한민국 우파의 현장 아스팔트에서 사이버전 포함한 전쟁을 어떻게 할 것인가 몸소 보여주고 계시는 분이고요. 지금 뭐 저희 보고 애국당 방송이냐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아니 왜 그러세요? 애국당 방송 아니에요. 여기 뉴스타운입니다. 제가 애국당을 예로 든 건 그 집회가 3,000명, 5,000명이 나와요. 그냥 작게 열어도 거기에 있는 사람들만 결집해서 한 번에 쳐도 요것만 매몰돼도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예로 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파 진영의 집회를 이끌고 있는 리더들한테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해주시면 어떨까라는 그러니까요. 하나의 예를 단적인 예를 들었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 1년 동안 했으면 이제 그만하세요. 애국당이 됐든 무엇이 됐건 정책과 투쟁 노선을 가지고 회초리 들 때는 과감히 들고 칭찬할 땐 칭찬하는 겁니다. 본인의 팬심을 누구한테 피력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 따라가줄 저희는 그런 거하고는 상관이 별로 없습니다. 자, 오늘 안정근의 전라도가 전라도를 말한다. 김상진 단장님 어렵게 모셨습니다. 자, 오늘 정말 중요한 전술 노하우 여러분들께 가르쳐 드렸고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짧게나마 우리에게 영감을 준 것 같습니다. 단장님 오늘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요.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아까도 약속 안 하시던데 4주 후에 다시 나오셔야 돼요. 네, 예, 나오셔가지고 그때는 어떻게 싸울 것인가 디테일, 전략 전술, 전화부대 요걸로
방송하시자고요. 그리고 서로 저희는 다른 플랫폼에 있지만 서로 제가 김상진 단장님을 밀어드릴 거고 능력이 되는 한 우리 김상진 단장님 좀 끌어주세요. 하는 역할이 다를 뿐이지 네. 대한민국 국익을 위해서 그럼요. 각자의 달란트를 가지고 각자의 역할에서 충실히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저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아스팔트하고 이제 사이버라는 것을 이제 그 연구를 하게 되고 공부를 하셨고 저는 배 아니 그 방송. 탁월한 이제 말 주변 어쩌다 보니 뉴스타운이 되버렸어요. 그렇죠. 그 역할에서 각자의 역할에서 충실을 해서 예. 목적이 뭐냐면은 저희는 정치인도 아니고 네. 정당도 아니고 국익입니다. 모든 판단의 기준은 국익을 위해서 내가 지금 하는 일이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로 판단을 맞습니다. 하는 것 같고요. 대한민국과 내 후손들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가장 왜 하냐? 이 일이 우리가 지금 하는 일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하는 겁니다. 아유, 자랑스럽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안정권의 전라도가 전라도를 말한다. 전전말 홍보 좀 해주세요, 여러분. 저 진짜 유명해지고 싶어서가 아니라 좀 홍보 좀 해주십시오. 이 뉴스타운에서 어쨌든 간에 영향력이 되려 그러면 많이 알아야 됩니다. 많이 알려주시고 지금 1000여 분 정도 보고 계시는데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 저희한테 데리고 오십시오. 오늘 2시간여 동안 수고해 주신 김상진 단장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오늘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